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지난 일요일 MBC 스트레이트는 삼성이 어떻게 언론을 관리하는지 폭로했죠. 장충기 문자를 통해 드러난 언론의 삼성 부역은 아주 적나라합니다. KBS, MBC, SBS가 특정 사안을 모두 다루지 않거나 한 꼭지만 다루기로 했다고 장충기 사장에게 보고하는 문자나 신문사설을 아예 빼기로 했다고 보고하는 건 약과였습니다. 연합뉴스 이모 편집국장 대행은 장충기 사장에게 이렇게 문자합니다. 삼성 현안에 대한 선배님 생각을 평소에 들어둬야 기사에 반영할 수 있다. 삼성이 원하는 게 뭔지 미리 알아두겠다는 거죠. 문화일보 간부 문자는 더 이상 녹음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문화일보 그동안 삼성의 눈으로 세상을 보아왔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저희는 혈맹입니다. 우리나라 언론 상황이 이렇습니다. 더욱 말이 안 되는 것은 이런 언론 상황을 폭로뉴스가 포털을 모두 뒤엎어도 모자랄 판인데 관련 기사 찾기가 아주 어렵다는 겁니다. 뉴스공장은 삼성을 잊지 않겠습니다. 김호준의 약속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자, 오늘은 뉴스가 아주 쏟아진 날입니다. 예, 아주 많은 뉴스가 나왔는데 첫 번째 뉴스가 뭡니까? 네, 대북특별사절단 대표가 어제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만났습니다. 정우영 청와대 안보실장을 수석으로 하는 특사단이 어제 오후에 평양에 도착해서요. 김 위원장과 면담을 하고 만찬을 함께 했는데요. 특사단은 김 위원장에게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비핵화 방법론, 북미 대화 구상 등에 대해서 김 위원장의 생각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게 이제 보니까 시간을 보니까 비행기 내리고 숙소 도착해서 짐 풀고 바로 만났더라고요. 거의 보니까. 네. 6시에 접견과 만찬을 했는데요. 네. 평양에 도착한 시간이 2시 50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숙소에 도착한 게 3시 40분이었기 때문에요. 굉장히 빠르게 진행된 겁니다. 이제 과거에 이제 남측 특사가 북에 갔을 때 이제 특징을 보면 일단 예를 들어서 김정일 위원장 같은 경우에 특사가 김정일 위원장을 만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주지 않았어요. 마지막까지 애를 태운 경우들이 꽤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만난다 하더라도 마지막 순간에 만난다든가 만난 자체가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를 북한에 가서도 알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만난 사람 이게 된 거죠. 예, 그만큼 처음부터 바로 만난 거니까 과거의 사례라 비교해 보자면 의지가 아주 강력하다. 그리고 뭐 이런 남측과 줄다리기 하는 거는 뭐 전혀 필요 없다고 본 것 같고요. 예. 아무래도 2번 왔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고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 이 부분은. 그리고 사실은 이 만남 자체가 남북 자체의 만남은 목적이 아니고 이 만남 이후에 이제 북미 만남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남측, 북측 모두 준비하는 단계, 중간 단계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의 만남은 그 자체는 목적이 아닌 거죠. 보니까. 네, 1박 2일 일정으로 오늘 오후에 오고요. 정우영 수석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를 한 다음에 미국으로 방문할 예정입니다. 징검다리인 과정일 뿐이기 때문에 남측, 북측 모두 그 상황 인식이 동일한 것 같고 여기서 이제 결국 미국의 이 특사단이 고스란히 넘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넘어가서 북측과 대화를 성사시키기 위한 조건을 남측과 북측이 대략 합의한 것 같은데 그중에서 핵심은 이제 비핵화 얘기가 다 당연히 나올 텐데 이게 어느 수준에서 정리가 됐는지가 핵심이겠죠. 굉장히 큰 뉴스죠. 사실은. 요 다음 바로 이 특사단이 미국으로 갈 것이고 특사단이 이 정도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도 만난다고 봐야 되겠죠. 예.
네, 아마 그럴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특히 그래서 우리 정부가 북한의 특별사절단 파견하는 과정에서도 미국의 입장을 각별히 신경 썼습니다. 특사단 파견의 세부 방안과 일정까지도 모두 미국의 입장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흔적이 나온다라고 하는데요. 미국을 대화 테이블에 앉히기 위해서 이 모든 과정들을 미국과 함께 공유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뭐 어제도 전해드렸지만은 트럼프 대통령도 이 만남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고 뭐 대화가 이루어질 것 같다는 얘기를 하는 걸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를 가지고 김정은을 만나고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만날 사람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되는 일종 상강무역 같은 그런 일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와중입니다. 북한하고는 어제 이게 김정은 집권 이후 남측 인사를 처음 만난 겁니다. 네, 그렇죠. 예. 집권 7년 차인가요? 8년 차인가요? 그 정도 된 것 같은데. 처음 만난 역사적 만나기는 했는데 그 만남 자체로 끝나는 일이 아니어서 그 다음 뉴스가 더 궁금해지는 지금 뉴스입니다. 이 뉴스 이 뉴스 굉장히 큰 뉴스인데 네, 오늘 오후에 귀국을 하기 때문에요. 기후에 관련된 사항들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현재로서는 기자단이 따라간 게 아니기 때문에요. 관련된 보고들이 아직까지 원활하게 나오고 있지는 않거든요. 알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뉴스고요. 자, 두 번째 뉴스는 뭡니까? 네,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수행비서였고 지금은 정무비서를 맡고 있는 김지은 씨가 미투에 나섰습니다. 안 지사가 수개월간 자신을 성폭행했다라고 주장한 건데요. 김 씨가 그간 용기를 내지 못하다가 미투 운동이 벌어진 지난 2월에도 성폭행이 이어지자 검찰에 고소하고 언론에 알리기로 결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으로 검찰이 안 지사를 성폭행 혐의로 형사고소할 예정인데요. 이에 대해서 안 지사 쪽에서는 처음에는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또 어제 새벽에는 안 지사가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는요. 안 지사가 직접 글을 쓰면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사과하고 그리고 자신은 정치적으로 도지사직을 내려놓겠다라고도 밝혔습니다. 제가 어제 블랙하우스 녹화하는 날이었거든요. 새벽 1시쯤 끝났는데 JTBC 뉴스를 못 보고 이제 오늘 새벽에 봤는데 여러모로 사실 굉장히 충격적인 뉴스죠. 여야를 망라한 차기 대선 후보군 중에 이제 1, 2순위를 다투는 인사라는 점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평소의 이미지로 봐서도 그렇고 또 그리고 이 내용이 뭐 단순히 부적절한 관계 이게 아니라 위기에 의한 성폭행, 위력에 의한 성폭행 이렇게 특정되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요. 안 지사가 인정하는 발언을 했는데요.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는 비서실의 입장은 잘못됐다면서요. 모두 자기 잘못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아마 뭐 거기까지는 법률적인 인정이라기보단 정치적인 인정이라고 지금까지는 보여지는데 이게 이제 단순히 부적절한 관계가 아니라 성폭행이라고 특정했기 때문에 네, 피해자도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게 형법으로는 아마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이든가 그 정도 될 겁니다. 아마 이건 형사 처벌의 대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인사권 같은 걸 고리로 상사가 그런 요구를 하는 케이스 뭐 이런 정도인데 사법적으로 어떤 범죄일지를 떠나서 이건 이게 사고를 안 끝난다는 거죠. 뉴스가 이 뉴스로 끝나지 않고 그 앞으로 더 큰 문제인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제 그런데 이게 설사 향후에 민사 형사 차원에서 쟁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뭐 자연인 안희정의 다툼이고 정치인 안희정으로서는 어제 JTBC 뉴스와 함께 정치 생명이 끝난 거죠. 본인이 정치를 그만두는 게 아니라 끝나는 게 되는 것이고 이 뉴스는 그러니까 앞으로는 형사사건으로 다뤄질 사건이 된 겁니다. 현재. 네, 또 김지인 씨가 추가 피해자가 있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요. 네. 또 사건이 더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그거지만 안희정 이제 전 지사라고 해야 되겠네요. 전 지사 입장에서는 형사 사건이 됐다는 겁니다. 현재. 과거의 정치적 사안들은 사과로 끝나거나 아니면 뭐 잠시 자수한다로 끝날
끝나는 거였다면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 네, 또 피해자가 명백하게 고소 의사를 밝히고 있기 때문에요. 형사사건으로 당연히 발화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안 지사에 대해서 출당 및 제명 조치를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추미애 대표가 긴급 최고위원회를 소집한 뒤 직접 결과를 브리핑했는데요. 고개를 숙인 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면서 안 지사 관련 보도에 대해서는 당 대표로서 피해자와 국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으로서는 이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선택이 없죠. 예. 그나마 빠른 시간이 됐다는 정도고, 현재까지의 뉴스는 이 정도입니다. 이 뉴스는 제가 보기에 앞으로 한 몇 주간 정도 계속 이어질 정도의. 서지현 검사 인터뷰가 자기 역사적 인터뷰라고 했는데, 어제 인터뷰는, 변곡점이 될 뉴스인 것 같습니다. 정치 권력도 이제 미투의 대상이 확실히 되기 시작한 거죠. 네, 용기를 내고 목소리와 얼굴을 걸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죠. 자, 이 뉴스 다음에 또 어떤 뉴스입니까? 네, 어제 뉴스타파가 YTN 간부가 이건희 삼성회장 성매매 의혹에 담긴 동영상 제보를 삼성 쪽에 넘겼다라고 보도했는데요. YTN 유재훈 기획조정실장이 그 당사자입니다. 지난 2015년 YTN 사회부 기자들이 그해 8월 달에 이건희 회장 성매매 영상 제보자를 만났는데요. 당시 사회부장이었던 유 실장이 이를 다른 기자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당부했다고 합니다. 이후에는 대가 없이 영상을 제공하라고 제보자를 설득했고 거절당하자 제보자에게 삼성에 먼저 가보라고 유 실장이 제안했다라는 건데요. 이에 대해서 류 실장은 한겨레 해명 요청에 대해서 응하지 않고 있고요. YTN 노조는 성명을 내서 이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있습니다. 언론사 간부가 이제 특종을 잡은 거죠, 이게. 말하자면. 대특종, 인생에 한 번, 두 번 올까 말까 한 사실은. 우리나라 제1기업 회장의 성매매 의혹이 담긴 동영상 제보를 받았어요. 네, 불법 사실인 거죠. 네. 대특종이죠. 근데 이제 그 본인이 속한 그 언론사의 간부인데 본인이 속한 언론사로 달려간 게 아니라 그래서 보도하는 게 아니라 예, 삼성을 향해 달려간 겁니다. 이게. 예. 충성의 대상이 어딘지 결정적 순간에 저실이 드러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YTN 노조도 그 중대한 제보의 보도를 막은 회사행위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고 이 관련해서는 제가 오프닝에서도 얘기했지만 MBC에서 있었던 지난 주말의 방송에서 관련 문자가 공개됐죠. 예. 네,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식 차장에 대한 문자가 공개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YTN 같은 경우도 사실은 보도만 하는 24시간 보도 전문 채널이란 말이죠. 이게 종편하고는 좀 다르게 취급돼요. 사람들의 인식에. 종편은 정치적 입장이 강하게 들어갔다고 미리 인지하고 보는 거라면 여기는 스트레이트 뉴스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24시간 동안. 그래서 이제 더욱 그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 또 하나 스트레이트로 모든 논리 받아 쓰는 통신사가 연합이죠. 네, 연합뉴스도 문제가 됐습니다. 영상은 YTN이라면 그 모두가 받아 쓰는 텍스트는 연합인 것이죠. 둘 다 양쪽에서 지위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도 문제가 나왔죠. 네, 앞서 말씀해 주셨던 내용의 연장선인데요. 연합뉴스TV의 편집국장 직무대행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당시에는 연합뉴스 편집국 책임자이기도 했었는데요. 장충기 사장에게 한번 만나고 싶다. 식사 한번 같이 하자라는 식의 이야기가 있고요. 말씀처럼 혈맹, 형님, 선배와 같은 내용들이요. 주르륵 나옵니다. 미리 삼성 생각을 알아야지 우리가 이 기사를 쓸 수 있지 않겠냐. 그런 말은 뭐 사안이 발생해야 그때 가서 대응하는 게 아니라 미리미리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이건 어떤 사안을 터졌을 때 삼성이 막아냈다고는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미리미리 우리가 알아서 삼성 문제는 걸러주겠다는 제안과 마찬가지인데 그런 문자가 단순히 간부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편집국장, 총괄하는 편집국장의 지위에 있던 분의 문자라는 거죠. 미디어오늘이 실명을 공개하기도 아예 했습니다. 이름을 공개했죠. 사실은 뭐 언론계에서는 다 아는 이름이긴 하지만 직접 그걸 굳이 보도한 것은 미디어오늘입니다. 미디어오늘에서 실명도 공개한 상황입니다. 해서 이 뉴스도 앞으로 계속 나올 수 있는 뉴스인데
제 불만은 이런 뉴스가 미디어 오늘 같은 매체 비평 언론을 제외하고는 보국질 안 나온다는 겁니다. 예. 문화일보도 이 정도 되면 노조나 회사 차원의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되는데 없고요. 예. YTN도 이랬다면 여기 관련해서 회사가 뭔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없고요. 혹은 연합이나 YTN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른 매체사에서 이거에 대해서 문제 지적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요. 예. MBC나 KBS나 SBS 과거에 그랬다면 그 역시 스스로 논평을 내거나 뭐 해야 되는데 안 하고요. 조용합니다. 조용한 상태입니다. 예. 뉴스공장을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다음 수는요. 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관련된 뉴스 하나 더 전해드리면요. 이건희 회장의 차명재산에 관한 과징금 부과가 우여곡절 끝에 31억 원을 걷는 선에서 그칠 전망으로 보입니다. 이 회장이 20여 년간 차명계좌 1,500여 개 2조 원이 넘는 재산을 은닉해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것에 견주며 쥐꼬리 과징금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참 웃깁니다. 삼성뉴스가 우연찮게도 계속 있긴 한데 몇 번 다뤘었는데 4조 대 차명계산이 나왔었는데 과징금을 내면 2조 대를 내야 되는데 여태까지 안 냈다는 거잖아요. 예. 금융당국이나 또는 과세당국이 내버려 뒀다는 얘기였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근데 최근에 크게 문제가 되니까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이제야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검사를 하고 2주간 검사를 했더니 총 나온 게 61억이고, 예, 공이 몇 개나 빠진 것 같아요. 61억이고, 그 중에 절반이니까 31억을 과징금을 매기겠다는 겁니다. 예, 2조대를 얘기했었는데, 10년 정도 지난, 2007년 얘기거든요. 네, 법이 그렇다는 핑계를 대면서요. 결과적으로 굉장히 봐주기식으로 끝인 겁니다. 2007년인데 이제 10년 지나서 계속 문제가 되니까, 예, 정권이 바뀌고 문제가 되니까, 이제 금융당국이 최근 2주간 조사를 해서 그중에서 61억 8천만 원을 찾아내가지고 그중에 31억을 예 대단합니다. 예.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의 2007년 대통령 선거와 2008년 총선 당시 불법 자금 모집 그리고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수사 중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 참모 4인방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단행했는데요. 관련해서는 왕차관으로 불렸던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송정호 전 법무부 장관이 있고요.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고려대 동문인 천신일 세종나무 회장 그리고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있습니다. 굉장히 천신일 오랜만에 나온 이름이네요. 예. 박영준 전 차관도 굉장히 오래간만에 나온 이름인데 이 네 사람의 공통점은 지난 이명박 후보 시절의 대선 캠프 핵심이죠. 예. 이 네 분의 이름이 지금 소환된 이유는 뭐냐면 이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돈을 건넸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드러났는데 그걸 쭉쭉 따라가 보다 보니 이것이 이제 당시 비례대표 공천을 위해서 돈이 쓰여진 또 줄기를 또 발견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게 총선 자금, 대선 자금으로 거슬러 올라가 있는 상태 같아요. 현재 수가 보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또 이런 것도 나오겠죠. 아마 포스코 지난주 이제 PD수첩에서 보도했는데 거의 묻힌 뉴스 중에 하나가 포스코가 수상한 투자를 했는데 그중에 예를 들어 산토스 투자권 같은 경우에. 네, 에콰도르 회사였습니다. 에콰도르. 말도 안 되는 내용인데 그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포스코를 수상한 투자로 말아먹었다. 덜어먹었다 이런 얘기잖아요. 포스코가 다시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박영준 씨 이름도 전 차관 이름도 같이 나오겠죠. 이 네, 수사가 지식경제부 차관이었거든요. 예. 수사가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해서는 아마 당시 총선 자금, 대선 자금, 포스코까지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 첫 출발을 알리는 뉴스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하나 정도 더 언급하고 시간이 다 됐네요. 예. 네, 어제 제90회 미국 아카데미 영화상 시상식이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서는 무대에 오른 배우 애슐리 저드의 미투 운동이 촉발된 사회 변화가 언급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타임즈업이라고 해서요. 성폭력과 성차별 시대가 같다라는 배지를 달고 이와 관련된 근절 메시지를 가슴에 담았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처음으로 어제 저희가 낮에 기획한 꼭지인데 우리는 영화 얘기를 좀 하자. 네, 굉장히 낯서네요. 네. 스포츠 얘기도 거의 안 하는데 한 번 정도 한 것 같고, 예. 음악 얘기는 저희가 한 적이 있죠. 음악 얘기라기보다는 최순실 관련 음악을 만들어서 한 적이 있죠. 영화 얘기는 처음 해보는 것 같습니다. 마침 아카데미라 저희가 잠깐 미니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아카데미 시상식이 있었고 미투와 관련된 발언들도 있었기 때문에 오동진 영화평론가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공장장님. 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저도 저희 제작진과 얘기하다가 우리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이걸 해도 될까? 예. 그리고 워낙 뉴스가 쏟아지는 상황이었어요. 네. 그래서 아카데미 얘기는 좀 한가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했었습니다만 어제 잡았는데 어떻게 또? 알았어요. 네. 자, 이거는 그러니까 큰 뉴스들이 터지기 전에 잡혀 있던 거라 짧게 하겠습니다. 네. 연결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영화적 다양성이 부족해졌고 우리나라에 그래서 사실 아카데미와 관련된 영화들도 극장에서 보기 힘든 거 아니냐 이런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간 거거든요. 네. 예. 미국도 사실 그런 위기를 많이 느끼고 있고 그래서 할리우드가 그 위기를 드러내게 한 것이 이번 아카데미 시상식이 아닌가 싶은데요. 특히 이제 트럼프 현 대통령이 워낙 중하층 백인을 중심으로 한 미국을 재건설하겠다 이런 정치적인 어떤 그런 모토를 갖고 있는 터라 할리우드가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치적 저항을 많이 보여왔고요. 이번 아카데미 시상식의 면면이 반 트럼프적 정서, 어떤 미국 정치 어떤 위기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시상식 자체가 운동이 결합되어 있는 그렇죠. 시상식 자체가 그렇고 그다음에 수상의 내용들을 보면 그렇고요. 거기 이제 미투 운동이 결합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것들이 모두 이렇게 합쳐져서 이른바 이제 타임즈업,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또 새로운 시대로 도약하는 그런 정신들을 이번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상 면면을 보시면 아시면 됩니다. 면면을 보시면. 네네. 자, 그러니까 미국의 문화예술계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자신들이 가진 방식으로 힘을 가진 방식으로 이제 저항하는 거다. 아카데미 전체가 그런 의미가 있다. 그건 알겠고요. 자, 꼭 이 영화를 꼭 짚어서 나중에 극장에서 보기 힘들면 어떻게 구해서라도 봐야 한다. 그런 극장을 찾아다니면서라도. 아마 이번에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너무 화제가 돼서 국내에서도 개봉이 될 건데요. 3빌보드입니다. 원래 이제 3빌보드의 원제는 3빌보드 아웃사이드 에빙 미주리인데요. 미주리 하면 이제 미국 중부잖아요. 그러니까 중부의 에빙이라는 카운티 바깥에 있는 3빌보드 세계의 입간판이라는 그런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중부에 한 3,000명 정도 사는 한 작은 마을에서 벌어진 소동극인데요. 이 영화를 보고 있으면 우리가 여행을 통해서도 찾아가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외진 작은 마을에서 벌어지는 일이지만 이것이 미국 전역에서 지금 목도되고 있는 미국이라고 하는 것을 그 정체 실체를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아마도 그런 것 때문에 이 3빌보드가 이번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여우주연상을 탔고요. 또 나무조연상도 탔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각본상까지 각본상 아니죠. 어쨌든 여우주연상과 나무조연상 제가 몇 가지 좀 헷갈리긴 하는데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탔던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 그렇죠. 첫 번째 거론하시는 영화는 3빌보드를 꼭 챙겨서 봐야 한다. 네, 그렇죠. 네. 지금 개봉되어 있는 작품 중에 쉐이프 오브 워터도 사실은 멕시코 감독 기레르모 델 토로가 만든 작품이고 이 작품 내용을 보면 정말 나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주인공들이 말 못하는 장애인 그리고 나이 먹은 동성애자 그리고 흑인 하층민 이런 등등 그 주요 인물들이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소수자 관점에서 그렇죠. 그리고 물속에서 나왔던 그 생명체가 또 주인공이기 때문에 우리와 다른 존재와 공생하는 방식
우리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얼마든지 충분히 사랑하고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작품이거든요. 이것이야말로 트럼프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측면과 정면으로 정치적인 어떤 그런 반대의 모습을 보여준 작품이기 때문에 쉐이프 오브 워터를 아카데미가 작품상을 수여한 이유는 바로 그런 정신적 모토가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인 남성들끼리의 네. 정치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하는 그런 정신을 담고 있다 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감독, 작품, 뭐 배우들의 어떤 그 면면들이 다국적, 다인종 뭐 등등 지금 아카데미가 정확하게 그 미국 사회라고 하는 것이 이민자 사회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들을 좀 보시면 미국의 언론과 또는 미국의 다른 정치가 하지 못하는 것을 영화가 어떻게든 해내려고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쓰리 빌보드와 쉐이프 오브 워터는 꼭 네. 봐야 한다. 하나만 더 추천해 주십시오. 사실은 이번에 그 주요 수상을 하지 못했는데요.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작품 중에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더 포스트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더 포스트요? 워싱턴 포스트지 얘기를 다루고 있고요. 1971년도 그러니까 72년도에 워터게이트가 터지기 전에 71년도에 국무부 비밀문서 4천 쪽이 폭로가 됐는데요. 네. 데니엘 엘질버그라는 군사 전략가가 그것을 내부 고발자로 베트남전에 관한 정보가 담겼던 그렇죠. 문서 네. 그죠? 예.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걸 워싱턴 포스트가 대서특전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어쩌면 미국의 언론 상황, 더 나아가서 우리도 역시 반면 교사로 삼을 수 있는데요. 우리의 어떤 저널리즘의 어떤 상황 이런 것들을 거꾸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어서 굉장히 시대적 코드가 강한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너무나 뭐랄까요? 작품들이 정합이 심해서 스필버그가 또 워낙 알려진 그 감독이라 이번 주요 부분에서는 좀 상을 타지 못했습니다만 이번 아카데미 후보에는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만한 작품과 더 포스트 수입은 안 됐죠? 네, 됐습니다. 그래서 개봉도 막 됐어요? 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극장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군요. 우리 공장장이 바쁘시잖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그것도 그렇지만 이 뉴스 네네. 그러니까 이런 영화들이 절대 작은 영화가 아닌데. 네네. 예, 무슨 미니 다큐 정도. 국내 예. 잘 아시겠습니다만 국내 스크린 수가 2,400개에 불과한데요. 예. 이런 다양한 영화들이 많이 걸리는 어떤 그런 상황이 못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바뀌고 나서 스크린 독과점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방지 법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요즘 워낙 여러 일들이 많아서 그런 영화와 관련된 법안은 좀 뒤로 밀리고 있는 듯한 느낌. 네, 이 얘기도 또 하나의 주제거리긴 합니다. 이제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는 게 시장 논리 때문만이라기보다는 대기업이 대부분 유통망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문제가 있는데 그 얘기는 저희가 이제 이렇게 영화 이야기도 물꼬를 튼 만큼 따라 한번 주제를 잡아보겠습니다. 네,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꼭 영화 이 얘기를 오동진 평론가에게 연락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미니였는데 생각보다 재밌어서 길어졌습니다. 김은지 기자는 인사 미리 할 걸 그랬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제 예고한 대로 어제 사실 이 코너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거든요. 네, 그래서 조만간 모시겠다고 해놓고 제가 1년 내내 안 모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어제는 끝나자마자 바로 저희가 다시 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공회대 한원구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반응이 많았다는 거는 궁금했던 사람이 많았던 거죠. 예. 가장 최근 3.1절만 하더라도 태극기하고 성조기를 보수 개신교에서 일부라고 합니다. 일부 보수 개신교 목사님들이 직접 나오고 신도들이 나와서 들고 개헌을 반대한다. 상식적으로 굉장히 이해하기 힘들거든요. 성경에 개헌을 반대하라는 얘기가 나온 것도 아니고 그리고 굳이 3.1절에 나온 것도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거기서 고려 연방제를 거론하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모든 게 다 이해가 안 갑니다. 근데 이제 어제 70년대까지의 역사, 그 개신교가 일제시대에 대부분의 목사님들 교회가 친일파가 되었고, 그리고 해방 이후에는
친일파의 재산들을 받아서 예. 예. 미국의 장려와 함께 예. 적극적인 장려와 함께 그런 재산을 받아서 보수 개신교의 세를 얻어갔고 예.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이제 제주 4.3에 민간인 학살에 목사님들이 동원됐고 예. 뭐 이런 이야기를 처음 듣는 분들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예. 근데 이건 그냥 역사입니다. 배치 판단 없이.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게 말입니다. 예. 그러면서 그 다음은 이제 박정희 어제 요약하는 겁니다. 예. 예. 짧게. 오늘 처음 들으신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본인이 기독교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보적인 기독교에서는 또 이 독재 정권이라고 박정희 정권을 공격하는 상황이 있었고 예. 공격함에도 불구하고 그 진보적인 개신교가 또 미국의 선교사들하고 연결돼 있고 함부로 탄압할 수 없으니 이제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보수 개신교를 적극적으로 정권 보위의 수단으로 예. 삼기 위해서 보수 개신교의 목사님들을 군대식으로 훈련하고 군대식으로 십자군이라고 만들어냈는데 조직을 그 조직을 이끈 게 바로 최태민이다. 여기까지입니다. 예. 짧게 요약 잘했습니까? 예, 뭐 좀 훌륭하게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70년대예요. 예. 여기서 어제 얘기를 끝냈는데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 개신교회는 십자군 전쟁으로 이걸 포장해서 단순히 박정희 정권을 보위해라 이러면 나서기가 어렵잖아요. 예. 그래서 십자군 전쟁으로 포장하게 되고 그래서 그 조직의 이름도 십자군 아니었습니까? 예. 맞습니다. 최태민. 예. 거기까지 했습니다. 70년대 그렇게 해서 실제 최태민 과 이 조직에 포섭된 네, 혹은 합류한 혹은 협조한 대표적인 목사님들이 결국 실제로 이 진보적인 움직임을 탄압하는데 앞장서게 됩니까? 그렇기도 하고요. 네. 그것도 뭐 이제 지금 뭐 목사님들이 많으니까 예. 뭐 이제 그 다른 분들이 또 나서서 진보적인 쪽을 탄압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그 최태민 목사하고 같이 일했던 분들 중에 나중에 이제 뭐 한기총이나 뭐 그런 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최태민 목사와 함께 일하다가 한기총에서 나중에 일하게 돼요? 나중에 이제 그렇게 된 사람들도 덜어 있는데. 덜어 있구나. 그러니까 이제 그 문제는 지금 현재 뭐 한기총이나 그쪽은 최태민은 기독교가 아니었다. 네. 이제 이렇게 부인을 하고 있죠. 지금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최태민 씨와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기독교 주류 쪽을 확 빨아들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일단 조금 좀 너무 이상한 데가 많으니까 약간 거리를 두는 분들도 있었고 어저께 이제 그 실명을 써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강신명 목사님 같은 경우도 초기에는 굉장히 깊이 결합을 했다가 뭐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 최태민 쪽에서 이름을 더 이용하지 않는 걸로 보면은 거리를 두셨던 것 같기도 그렇군요. 해요. 강하게 합류했다가 이상하다고 떨어져 나간 분들도 있고. 예. 그리고 좀 뒤늦게 뭐 이상한 거 상관없이 저기 돈과 권력이 있다 하니까 모이던 사람들도 거꾸로 많았고. 합류한 또 목사님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합류했다가 떨어져 나간 목사님들도 있고 그리고 그중에 일부는 이제 나중에 한기총의 간부가 된 분들도 있고 지금 현재 한기총은 최태민 씨를 전면 부인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예. 기독교가 아니라고 부인하는데 역사가 그렇다는 겁니다. 이거 가치 평가가 있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다는 얘기고. 이제 박정희 정권까지는 그렇게 개신교를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수단으로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 얘기를 이제 하자고 모신 건데 80년대 이후로 어떻게 되어간 겁니까? 설명해 전단 정권 시기에는 그러니까 우리 민주화 운동에서 기독교의 비중이 좀 떨어지게 됩니다. 70년대까지는 워낙 용공 시비가 심하니까 기독교가 아니면은
그러니까 해외와 굳건한 연관을 갖고 있고 또 하느님을 모시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에 뭐 70년대 그 농반 진반 백이 두 개였다. 하느님 백이 있고 외국 백이 있었다. 하는 그런 개신교들조차 이 용공 시비에서 자유롭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두 개의 백이 있다는 건 그 당시 유행했던 얘기입니까? 그 당시 애들 뭐 실제 농반진만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 쪽이 중요했는데 80년 광주를 거치면서 민주화 운동의 질과 양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전투력도 달라지고요. 그렇게 되면서 이 종교가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는 있지만 상대적으로 70년대에 비해서는 그 중요성이 전체 민주화운동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확 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또 전두환 정권에서도 박정희 때처럼 그렇게 굉장히 미숙한 탄압 일변도가 아니라 상당한 나름 회유 정책들을 쓰면서 원래 그런데 썼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많이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70년대 민주화운동을 했었던 개신교 쪽의 목사님들이나 그 지도자들도 대단히 친미적이고 대단히 반공적이세요. 그거는 생존의 기본 조건이었으니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70년대 박정희 정권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상당히 또 많은 분들이 전두환 정권하고 뭐 친하게 지냅니다. 민주화운동 기독교가 아닌 민주화운동 쪽에서도 이제 그런 분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천주교에서도 예컨대 그 지학순 주교님 같은 분이 전두환 정권하고는 그렇게 대립각을 세우지 않으셨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가운데 이제 가장 중요한 지금 말씀은 70년대 독재 박정희 정권은 독재라고 저항했지만 전두환 정권으로 넘어가면서는 전두환 정권과는 가까이 지냈던 세력들도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70년대 민주화운동에서 반박정희의 목표가 가 있었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광주에 대해서는 눈을 감았던 거죠. 요약하자면. 쉽게 얘기하면은, 그래서 이제 그 젊은 세대하고는 그런 점에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었는데, 뭐 70년대 우리가 존경하던 분들 중에 뭐 실명을 거론하긴 그렇습니다만,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적지 않은 분들이 전두환 정권과 타협적인 그 모습을 보이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면서고, 그렇지만, 민주화 운동 전체를 본다면 새로운 세대와 들에 의해서 그리고 또 광주라는 새로운 아젠다를 갖고서 이제 운동은 크게 발전을 해나갔고 그게 87년까지 이어지고요. 기독교와 관련해서 이제 아주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는 게 1988년도에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 기독교회 선언이라는 대단히 중요한 선언이 나옵니다. 지금 딱 30주년이 됐고 이게 아마 2월 그때 29일인가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딱 이제 30주년. 만 30주년이 됐네요. 됐는데 이 선언이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한국의 뭐 좀 진보적 기독교 운동이라고 할까요? 이쪽도 반공주의를 갖고서 반공주의 틀 안에서 움직였었는데 이제 반공주의하고 결별을 선언합니다. 반공주의를 기독교가 넘어서기 시작한 게 처음에 88년 되어서나요? 88년도에 이제 뭐냐면은 그동안에 이 화해와 사랑의 종교여야 할 개신교가 너무 반목과 대립과 증오를 부추겨왔다. 그래서 반공과 증오를 부추긴 거에 대한 회개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 죄책을 고백을 했는데 88년에. 그러니까 이 선언을 읽을 때 거기 모였던 분들이 이제 정말 눈물바다가 될 정도로 듣고 이 선언 내용 자체는 대단히 훌륭합니다. 안기부에서 꼬투리를 잡으려고 했는데 정말 꼬투리 하나 잡을 수가 없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대단히 훌륭한 선언이었고 사회적으로도 의미가 컸었고 그다음 이 여러 가지 이제 충격파를 줬는데 이게 예측하지 못한 이상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꼭 있어요. 반작용이 그런데 너무 세게 왔는데요. 바로 이 선언이 한기총을 만들어내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연결되는군요. 그래서 이 선언이 나오고 난 다음에 그 주요 기독교 지도자들 특히 이제 거의 대부분이 월남한 분들이죠. 한 10분 정도가 한경직 목사님이 은퇴하고서 이제 남한산성 그쪽에 사시고 계셨는데 그 댁에 모여갖고 이제 일종의 성토대회 비슷한 것을 하고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이제 하는 식의 움직임을 보이고 그것이 몇 달 뒤에 이제 한기총으로 나타나게 되고 또 더 놀라운 일은
뭐냐면 이 선언을 채택한 주체가 한국교회협회 KNCC인데 지금은 이제 NCCK라고 많이 부르죠. 근데 NCCK 내에서도 이 선언을 채택했던 사람이 소수 집단으로 전락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한국 기독교 전체의 어떤 보수화가 이루어지는데 저는 이 보수화의 단계가 두 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정말 역사적인 의미가 깊은 이 선언이 나온 뒤에 반작용으로 89년도에 한기총이 만들어지는 게 한 번이고, 네. 그 지점은 바로 이제 한국 사회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보수가 결집하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예컨대 전쟁 기념관 같은 게 만들어지는 게 바로 그 시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이 2003년도에 예. 노무현 정권이 또 서게 되면서 이 대형 교회가 이제 시청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갖게 되죠. 아, 대형 교회들이 시청 앞에서 정치적인 발언을 하기 시작한 게 노무현 정부 들어서입니까? 2003년입니다. 들어서기 직전이죠. 2003년 1월이니까. 당선된 직후네요. 네, 당선된 직후입니다. 아, 지금 한기총은 그때 시작해서 며칠 전에 3.1전 운동도 예. 한기총에서 예. 한기총의 명의로 조직한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기총은 지난 30년간 예. 그 중심에 있는 겁니다. 예, 기본적으로 보수 개신교들이 이렇게 정치적 발언을 하거나 집결하거나 예. 할 때 그 중심에 서 있는 건데 그 출범이 그동안 우리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인데 증오의 전파, 대결의 전파에 너무 앞장섰지 않느냐는 내부 반성이 나오자 그 반동으로 만들어진 거다. 그 반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아, 그런 역사가 있군요 또. 거기에다가 그리고 예. 그분들이 길거리로 나오기 시작한 게 노무현 정부가 출범하기 직전 당선된 직후였다.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이거는 그냥 단순히 종교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변동하고 맞물려 있는데요. 이 강남 개발하고 맞물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의 해석으로는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 부동산이 개발되는 게 예. 우리 강남에 또 교회가 이제 확 생겨나고 예. 그러면서 이것이 뭐냐면은 다들 잘 살고 싶고 예. 그런 개발의 욕망 같은 것들이 번져나가면서 이게 교회의 구도 속에서도 그렇게 되면서 대형 교회들이 생겨나고 대형 교회만 살아남는 현상이 벌어지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게 90년대 통계로 쳐도 예. 전 세계 대형 교회 50개 중에 23개가 대한민국에 있었다고 했는데 23개. 지금 치면은 아마 100대 대형 교회에 한 80개 정도는 대한민국에 있고 60개 정도가 서울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게 이제 이게 잘 피부에 와닿지 않았을 텐데 네. 전 세계 기독교 인구의 우리나라가 몇 프로 되지 않을 텐데 전 세계로 치면. 그런데 전 세계에서 네. 지난 냉전 시기에 가장 성령 대폭발한 게 한국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기준으로 보시면 우리나라의 교회가 얼마나 많고 얼마나 대형화되었는지 그러니까 재벌의 성장사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동네 구멍가게 상권이 죽는 것처럼 네. 그러니까 50명 100명 하는 정도의 소형이나 중형 교회들은 다 죽어버리게 되고 예.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신자 수가 조금 늘었는데 예. 뭐냐면 일반 교회에 가면은 신자 수가 팍팍 줄고 있거든요. 대형 교회가 많아요. 제외하고는 예. 그러니까 신자가 대형 교회로 이동을 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신자가 늘어나긴 늘어나는데 가령 주류 기독교 쪽에서 이단으로 얘기하는 여러 지파들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제 또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많이 되고 하는 이런 쪽은 신자가 늘고. 그러니까 일반 이제 전통적인 네. 기독교 교회들은 이제 괴멸 수준에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재벌 성장사와 비슷합니다. 교회가 대형화되고 나머지는 계열사처럼 체인화되고. 이게 그런데 이제 또 하나 악영향을 끼치는 게 뭐냐면은 또 한국 사회가 교육 수준도 높아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중소교회는 이제 공동화되고 그러면서 한국 사회에 힐링 바람이 불죠. 예.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아주 급속한 산업화 근대화를 거치면서 상처받은 사람들 또 특히 성장 신화를 내걸면서 이제 쭉 다름질 쳐왔는데 거기서 사실은 소외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일부는 가령 예컨대 순복음교회 같은 데서 삼박자 구원론으로 그러니까 영혼과
몸과 재물 그걸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걸로 해서 흡수되지만 거기서 흡수 안 되는 분들이 이제 예컨대 산기도원이라고 해서 전 세계 그 기독교에 한국밖에 없는 현상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산기도원하고 새벽기도. 새벽기도가 다른 나라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60년대까지만 해도 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한국 기독교에서 새벽기도를 거부하는 움직임도 상당히 컸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산기도원에 가 있었던 분들이 일반 교회에서 좀 감당하기 힘들거나 일반 교회에 부흥해 갖고는 그 만족을 못하는 분들이 이제 훨씬 더 강렬한 체험을 원해서 갔는데 산기도원이 그래서 작은 교회들하고 연결 고리가 있었는데 작은 교회가 몰락하게 되면서 산기도원이 존립이 안 되니까 해체가 되고 이분들이 교수님? 거리로 나와서 이게 박수 한번 하고 한 번 더 모셔야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한원구 교수님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난주에는 잠에서 깬 듯한 목소리로 전화 연결했던 하태경 의원님 오늘 직접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하태경입니다. 뭐부터 시작하겠습니까? 왜 말을 더듬으시고 뭐부터 시작하겠습니까? 예. 안희정 이제 전 충남지사라고 해야 되겠네요. 예, 여기 대해서 정치권에 던진 파장이 엄청나기 때문에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사실 누구에게나 예, 이게 이제 저도 지금 정치 시작한 지 6년째인데요. 노래방도 못 갑니다. 여직원들하고 그리고 동네에서도 유권자들이 계시지만 과거에는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이제 유권자 표를 얻기 위해서 노래방 가서 뭐 놀아주고. 근데 못합니다. 그리고 하여튼 저는 굉장히 충격이었는데 차기 대권 1순위였거든요. 여론조사에서. 안희정 지사가. 1, 2순위 뭐 거의. 예, 거의 그 수준인데. 네. 근데 이제 대선 이후에 그것도 시기가 작년 대선 이후에 저런 일이 있었다고 듣고 저거는 정말 간이 배 밖에 나왔거나 아니면은 약간 병적인 수준 아니냐. 아니면 저는 솔직히 설명이 잘 안 됩니다. 자, 이게 정치권에 미칠 파장을 어떻게 보십니까? 가늠이 안 됩니다. 이게 지금은 솔직히 정치적 여파보다는 안 지사 개인에 대한 그 좀 이해 불가능. 도저히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저건 거의 병적 수준 아니냐. 뭐 이 정도가 아니면은 자기 관리를 작년 대선 이후에 안 지사 인기가 굉장히 높았거든요. 실제로 좌우 진보 보수를 다 아우를 수 있는 정말 몇 안 되는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야 될 어떤 정치인이 됐는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도 큰 문제고요. 저도 요즘 솔직히 이건 뭐 주변에서 지킬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긴 합니다. 잔소리를 많이 두드려 펴서라도 잡아야죠. 그러니까 사실 제 보좌관들도 제가 사실 뉴스공장 나와서 보면 한 번씩 이야기를 좀 너무 편하게 할 때 요즘 잔소리 많이 듣거든요. 굉장히 조심하라 그러고. 문자폭탄 터질 때요? 꼭 그러니까 정치적 발언 말고 약간 이게 아니다 하더라도 윤리적으로 이런 발언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런 미투나 이런 여성 문제 관련해서는 굉장히 발언 신중해라. 아예 그냥 입을 닫아라 할 정도로 잔소리를 많이 듣는데 근데 바로 수행 비서면은 주변 사람들 알아요. 좀 모를 수가 없어요. 그 주변 사람 뭐 했냐는 거지. 주변 사람들 중에 아는 사람도 있었던 걸로 지금 어제 인터뷰가 나온 거죠. 네. 그렇죠. 저 정도면은 모를 수가 없어요. 그 또 여성이 누구한테 또 고백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근데 최근까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저는 안 지사 이해 불가능입니다. 그 정도 코미트가 전부입니까? 솔직히 그렇습니다. 저는 현역 정치인들 중에 저렇게 아무튼 간이 크거나 저는 못합니다. 저런 간 큰 너무 저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일입니다. 이게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거기까지 솔직히 생각이 안 되고 이건 이제 사실 안 지사
사실 정치 생명이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정치적 생명은 끝났죠. 예.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뭐 앞으로 뭐 이게 이제 과거 사건하고는 다른 것은 기본적으로 이게 성폭력으로 특정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사법적인 형사 사건이고 형사 사건이 되는 거죠. 지금 옛날에 이제 안 지사가 학생 운동에서 감옥 가고 그다음에 정치 자금 문제로 그리고 이 문제는 본질적으로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거는 이제 그 민사적으로나 형사적으로 다툼이 있겠지만 그건 이제 자연인 안희정의 다툼이죠. 정치인 안희정으로서는 사실상 어제 그렇습니다. 사망 선고가 내려졌다. 근데 아무튼 이 자리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미투 고백하시는 분들 저는 그분들 정말 힘내라고 응원하고 싶고 이번에 혁명해야 됩니다. 사실 87년 6월 항쟁이 있고 노동자 대투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촛불 혁명이 있고 일종의 이제 미투 같이 권력을 이용해서 여성들을 폭력을 행사하는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이 정말 선진국이 되는 이 운동이다, 이 운동이. 그래서 여성분들 힘내시고 우리 사회 바꾸는 우리 사회를 정말 앞으로 전진시키는 위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응원을 보냅니다. 자, 여기까지 이외에는 더 이상 사실 지방선거까지 얘기하기에는 뭐 가름이 안 되시는 거죠. 예,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겠죠. 김정은 이야기 하시죠. 예, 예. 그런 얘기 앞으로 더 나올 텐데 여기서 그 뉴스 자체로 보자면 이제 사실 대북 특사단이 어제 평양을 방문해서 김정은 권력이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남쪽 인사를 만났다. 굉장히 역사적 뉴스죠, 이 뉴스도. 예. 이 뉴스는 어떻게 또 보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주목했던 부분은 김정은은 원래 정상회담 하겠다고 본인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예. 적극적으로 나올 거라고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 이설주 부인이 예. 동석했다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처음 만났고 바로 만났고 동석도 했고. 그렇죠. 이게 왜 특히 중요하냐면은 김정일 시대에는 어떤 공식 만남에서 퍼스트 레이디를 같이 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것도 그렇고요. 예. 그러니까 북한도 신세대 정치가 등장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신세대 정치이면서 동시에 정상국가, 정상적인 국가에는 퍼스트 레이디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설주를 퍼스트 레이디로 김정일 시대는 사실 퍼스트 레이디는 없었어요. 김정일의 와이프는 있었지만. 예. 근데 김정은은 어쨌든 정상적인 국가로 국제사회에 대비하겠다. 그리고 자기도 다른 나라의 지도자처럼 외교 무대에 대비하겠다라고 이번에 공식 선언한 거죠. 그리고 한국을 상대로 처음 데뷔를 한 것이고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남북 관계가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단기적으로는 핵 문제 때문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남북 관계도 이제 냉전 시대의 그런 비정상적인 관계는 넘어선다. 새로운 단계로 간다. 그런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메시지도 분명히 있고요. 기본적으로 자신감도 있는 것 같고요. 예. 자신감이 있죠. 지금 집권한 지 공식적으로는 한 7, 8년 됐는데 네. 그 준비 기간이 또 한 2, 3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의 집권 10년 차예요. 그래서 나이는 사실 굉장히 어리죠. 한 82년생이면 지금 네. 30대 중반, 37이죠. 한국 나이로. 37인데 뭐 집권 10년 차니까 굉장히 노련한 정치인이라고 봐야죠. 전 세계적으로 따져서 이제 마크론 대통령이 40대 초반이라고 예. 주요 국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어린 나이라고 했지만 사실 북한으로 가면 김정은이 있습니다. 예. 훨씬 더 어린 나이에 사실은 북한 전체 물론 이게 특수한 세습이긴 하나 예. 나이로만 기준으로 보자면 왕조 시대로 보면은 예. 뭐 젊을 때 와서 통치를 그나마 잘하고 있는 북한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제 핵 문제가 있지만 북한 내부 입장에서는 김정일 시대보다 훨씬 경제도 좋아지고 또 북한 입장에서는 어쨌든 핵무기를 보유해서 성과를 낸 그런 지도자라고 볼 수 있죠. 실제 그 탈북자들 이야기나 또는 북한 전문가들 이야기 들어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에서 인기가 있다고 해요. 예. 김정일 때보다 훨씬 인기가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측면인데
성과를 경제적이거나 뭐 군사적이거나 성과를 낸 측면에서는 업적이 있고 근데 또 많이 풀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북한에 지금 핸드폰이 400만 대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 상황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어렵지 않답니다. 예,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식량이 부족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제 뭐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한다고 할 때 그 부분은 과거처럼 식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냥 빈민이죠, 빈민. 양이 부족한 게 아니라 이제 경제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또 북한의 또 하나 변화가 대부분이 한국 드라마, 한국 노래를 다 들어요. 그러니까 핸드폰이 한 400만 대 있으니까 그게 SNS는 되거든요. 국내 문자는 되거든요. 물론 인터넷은 안 됩니다. 근데 국내 정보 교환은 다 되기 때문에 국민들의 의식 수준도 기대 수준도 상당히 높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북한의 어떤 잠재력도 되지만 북한이 정치적으로 조금 더 변화할 수 있는 실제로 이제 김정은 시대에는 그 이전 시대보다도 뭐 예를 들어 우상화도 조금 완화됐어요. 예를 들어 외교관들 뺏지 않더라도 된다라고 김정은 지시한 적도 있고. 김정은 위원장이 어릴 때부터 기본적으로 해외에서 살았어요. 교육도 거기서. 그렇죠. 예. 김여정도 그렇고. 예. 그래서 그 사고 방식이나 그러니까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알고 있고 돌아와서 본인이 집권하면서 거기서 본 것이 여기 반영되는 것도 있고요. 맞습니다. 대표적인 핸드폰이에요. 핸드폰 없는 나라는 비정상이라고 본인이 생각했기 때문에 김정은 시대와는 완전히 다르게 허용을 한 거죠. 지금 이런 이제 평가나 분석들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다른 지점이다. 이건 다르죠. 다른 지점이라고 지금 말씀하실 수 있는 뭐가 다르냐면 대목이긴 한데 대표적인 게 제가 어제 아침에도 비판을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다른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특사단이 구성돼서 북한에 올라가잖아요. 비핵화 문제를 꺼낼 거지만 어려운 상대죠. 예를 들어 축구로 치면 굉장히 강적과 싸우러 가는 거예요. 싸워서 이기기 힘든 혹은 승부가 나기도 힘든. 그렇죠. 이기기 힘든. 그건 맞을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너 가서 싸우기도 힘든데 가지 마. 뭐 저쪽에 승리만 안겨주고 올 거냐. 이런 게 예를 들어 어제 대변인 성명 보니까 북핵 축하사절단 간다. 이렇게 야유를 보내면 안 된다는 거죠. 저주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 당은 성과가 날지 안 날지 나기가 어렵다는 걸 인정하지만 그래도 대한민국 대표가 가는데 대한민국 축구 대표가 가는데 이겨라. 잘 싸워라. 응원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만큼은 대한민국의 하나가 돼서 얼마나 지금 문재인 정부에 대한 생각이 기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문재인 정부가 그래도 비핵화 문제 적극적으로 하려는 의지가 있다고 우리는 보는 것이고 저쪽은 주사파 정권. 자유한국당은. 자유한국당은. 주사파 정권, 빨갱이 정권. 핵을 인정하려고 하고 뭐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북한 좋게만 하려고 한다. 이게 이런 태도가 근본적으로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 바른미래당의 차별점이 거기 있다고 이제 바른미래당이 열심히 설명하고 있는 와중이긴 해요. 예를 들어 유승민 대표가 자유한국당에서 이 자격 시비부터 하니까 자격 시비는 일단 하지 않고 성과를 보고 판단하겠다. 이게 차별점인 거죠.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죠. 북한에 이제 좋은 성과가 있다. 이 뉴스가 나오는데 성과를 가지고 오늘 오후에 오면 어느 정도 알려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축구를 보고 졌어도 경기를 보면 알잖아요. 최선을 다했으면 잘했다 박수 쳐주잖아요. 근데 거기서 또 엉망으로 했다 그러면 또 우리가 비판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걸 보고 종합적으로 이제 우리가 평가를 하겠죠. 그런데 이제 의원님은 서훈 국정원장은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나마 평가를 하는 거는 신경을 좀 쓴 것 같다. 안 된다고 하니까 단장으로는 사실 서훈 국정원장이 제일 잘 압니다. 북한을. 제일 잘 알고 정상회담 반대한 이유는 반대하신 이유는 국정원 내에 그 서훈도 문제지만 그 밑에 김상균 제2차장 대북 차장이 있습니다. 대북 차장 밑에 뭐가 있냐면 대북 공작팀이 있습니다. 대북 공작팀의 역할은 김정은 정권을 무너뜨리는 그분들 역할이에요. 그럼 더더욱 가서 잘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지. 그러니까 화해 협력을 해야 되니까 공작팀 역할이 위축될 수밖에 없죠. 기업도 투트랙을 하는데. 그거는 다른 사람 가서 보고해 주면 되죠. 이제 공작팀의 수장이 간다는 것은 그죠? 공작을 사전에 완화해서 분위기를 조성해야 되는 이런 악영향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 시점에 중요한 거는 어쨌든 뭐 사전에는 비판할 수 있지만
정부가 네. 이렇게 뽑아서 또 거기다가 단장까지 안 시키고 신경 써줘서 보냈을 때는 응원을 해주고 잘 싸우라고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차별점을 이 지점에서 잘 드러나도록 하는 게 이제 바른미래당의 목적인데 실제로는 잘 눈에 안 띄어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바른미래당이 지금 취한 스탠스의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열변을 토하고 있습니다만. 선거 국면에 가면 갈수록 원래 전설은 단순해지는 법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순화시킬 수 없는 영역도 단순하게 말해야 되고 점점점. 그렇죠. 예. 그럼 특히 북한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 적대적으로 공격적으로 가거나 아니거나 이렇게 점점 갈리게 되고 이건 다른 모든 사안에 있어서도 바른미래당이 이제 앞으로 부딪히게 될 문제인데 그 여실히 드러나는 게 지금 북한 문제에서 흑백 논리를 이겨내자. 그 말은 맞아요. 예. 그래서 홍준표 대표가 그렇게 주사파 사냥을 하는 것도 심플하거든요. 근데 잘못 알고 있는 게 거기에 호응하는 유권자는 제가 볼 때 10% 이상이 안 된다. 10%도 안 된다. 지지율은 20% 되지 않습니까? 거의 가까이. 뭐 20% 나올 때도 있지만 뭐 조사에 따라서는 뭐 15% 이해하고. 예. 근데 미래의 유권자 예. 앞으로 대선까지 보고 젊은 유권자들한테는 그건 통하지도 않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당장의 눈앞에 이익 때문에 이런 유혹에 우리까지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북한 문제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치고 뭐 경제 문제나 사회 문제나 앞으로 이제 차별점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많은 이슈들이 있을 텐데 제가 질문드리는 핵심은 이거예요. 이제 어쨌든 그 정당으로서 현실 정치인들의 집합으로서 선거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선거가. 근데 지금 지지율로 일단 먹고 사는데 정치는 점점점 재산이잖아요, 이게. 점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실제로는. 이거 어떻게 타개합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자리에서 정말 읍소하고 싶은 게 네. 저희한테 뭐 쓴소리도 많이 하시고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겠지만 적어도 한국당보다는 저희들 평균 수준이 높다. 그리고 한국당하고 민주당 낮은 쪽은 뭡니까? 그러니까 한국당이 야당을 주도하는 이런 전국으로 가면 대한민국 진보가 없습니다. 우리도 물론 여당한테 쓴소리 하지만 잘한 건 잘했다고 하고 같이 대한민국의 힘을 합쳐야 될 때는 힘을 합치는. 근데 한국당은 대한민국이 하나가 돼야 될 때 하긴 요번에 뭐 홍준표 대표 칭찬 한마디 할게요. 그 청와대 영수회동 간다고 하더라고요. 왜 갈까요? 이번에도 안 가면 다 거절했다가? 이번에도 안 가면 제가 그때 얘기했지만 주적이 되죠. 대한민국이 주적이 되죠. 특히 안보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독고다이로 계속 놀면 독고다이. 네, 진짜로 독고다이 평생 독고다이 됩니다. 네, 그게 근데 별명이긴 합니다만. 네. 근데 그거를 홍준표 대표가 나름대로 정치적 감각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건 잘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안정적으로 대한민국의 안보도 같이 힘을 합치고 또 쓴소리해서 말릴 건 말리고 이런 역할을 수행을 할 거다. 이게 여당한테도 훨씬 좋고 우리 정부한테도 좋다. 이런 걸 읍소하고 싶은 거죠. 지지율은 어떻게 끌어올립니까? 그러니까 이런 노력이 꾸준히 돼야 되고. 근데 아무튼 지지율 유혹 때문에 그건 알겠어요. 예, 막 그러진 않을 겁니다. 네, 그 지지율 유혹 때문에 그 스탠스. 그러니까 장렬하게 전사하는 한이 있더라도 전사하면 그렇게 죽을 겁니다. 그래서 바른정당 뭐 사실 부산, 울산, 경남에 저 빼고 8명이 다 한국당 갔지만 저 혼자 안 간 것도 그런 정치 하겠다는 겁니다. 당장 눈앞에 선거에 이득을 좀 얻기 위해서 뭐 불의에 타협하고 기회주의적으로 놀지 않겠다고 작심을 했고 그런 작심을 한마당에 지금 또 선거 앞에 이런 유혹에 넘어가서 뭐 어떤 꼼수를 부린다든지 예를 들어 뭐 단일화를 한다든지 자유한국당과 후보 단일화. 그건 절대 없다는 겁니다. 절대 없다? 네,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야합은 절대로 안 한다. 선거연대도 없다. 선거연대 절대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민주당은 그렇습니다. 견제 대상이지만 공존할 수 있는 대상이지만 한국당은 공존할 수 없는 대상이다. 청산을 해야 된다.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그 입장은 확고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바른미래당이 그걸 차지하니까요. 그렇죠. 우리가 그게 책임감입니다. 정치인으로서 다른 책임감은
저 사람들한테 맡기면 대한민국이 망한다라는 걸 눈으로 봤기 때문에 체험했기 때문에 절박한 겁니다. 목표의식은 알겠어요. 현실적으로 어떻게 도달하는가의 제 질문인데. 그러니까 제가 패할 수도 있지만 네. 아름답게 패배하고 싶다. 비겁하게 이기기 위해서 꼼수를 부리다가 뭐 그렇게 조금이라도 작은 이익을 위해서 큰 대의를 우리가 버리진 않겠다. 이게 바른미래당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바른미래당의 탄생 자체가 그걸 목표로 한 거잖아요. 근데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 목표로부터 멀어지니까 자꾸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단기적으로는 건데. 그렇지만은 아직 시간이 조금 있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는 그러면 전 대표는 서울시장에 출마하는 것으로 굳혀지고 있습니까? 당내에서는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이제 서울시장 출마론도 있고 그 또 하나는 우리가 한국당 없애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한국당의 본고지로 들어가서 한번 화끈하게 붙어라. 그래서 영남 출마론. TK로. 예, TK나 PK. 예, 부산이야 되고. 네. 그래서 홍준표 이건 좀 그런 거야. 아무튼 홍준표 목을 따라. 홍준표 목을 따라. 그러니까 홍준표 정치를 끝내라. 정치 인생을 끝내야 된다. 안철수가 그런 역할을 하는 지금 내부에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 이 안철수 전 대표가 TK에 가서 TK나 PK 영남 TK에 가서 이길 가능성이 서울보다는 높다고 보세요? 이기는 것보다 명분이 중요한데 지금 안 대표나 우리 당이 명분이 어느 쪽이 더 큰가? 큰가가 더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고 그런데 대권 후보인데 서울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의견도 있고 이기지는 못한다고 보시는 거네 당내에서도.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근데 그 정신이 국민들한테 전달이 되면 이길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오세훈 시장을 영입한다. 거꾸로 탈당했는데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건 그냥 한국당이야. 바른미래당이 영입한다. 그렇죠. 자유한국당이 바른미래당을 탈당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영입한다. 이런 설들이 돌아요. 이건 혹시 들어보신 적 있죠? 영입하고 싶겠죠. 지금 올드맨 안 갑니까? 근데 오세훈 시장은 어쨌든 서울시장 다시는 안 나갑니다. 그런 또 똑같은 실수를 저는 두 번 반복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주도는 어떻게 됩니까? 제주도요. 원지사님. 네. 원지사님은 어쨌든 제 바람은 그냥 이 길로 쭉 가셔서 승부를 보시는 게 원지사님. 아직 탈당 안 하셨죠? 지금 바른미래당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탈당 있습니다. 안 하셨는데 그렇다고 이 통합에 찬성하는 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고 근데 지금 어느 쪽으로 결정될지 모르는데 혹시 들으신 이야기는 없고요? 아직 없습니다. 예. 이 당적을 유지한 채 끝까지 갈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네, 원지사님은 현명하게 판단할 거라고 보고 저희들도 계속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지사님 미래를 생각하면 이렇게 해서 이제 당선이 되시는 게 가장 바른미래당 소속으로 당선이 그렇습니다. 되는 게 가장 국민들한테 박수를 받을 겁니다. 또 이 상황에서 당적을 옮겨서 당선되기 위해서 어떤 꼼수를 피운다. 딴 거 아니거든요. 1대1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가 무소속으로 나가고 다 출마시키지 마라. 후보 내지 마라. 바른미래당이든 한국당이든 이런 꼼수를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꼼수를 피는 순간 국민들이 다 알아요. 그게 꼼수가 아니죠. 만약에 의원님 기준으로 하자면 바른미래당의 통합에는 찬성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원칙을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무소속으로 나가면 우리가 후보를 안 낼 수가 없다는 걸 원지사님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꼼수는 아니라는 겁니다. 원희룡 지사가 이 통합에는 반대한다고 말은 했으니 불리하더라도 원칙대로 하면 최소한 탈당을 해야 되는 건데. 통합에 반대는 아니고 통합에 진행되고 있는 게 자기 마음에 썩 들지는 않는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저도 지금 당내 상황이 썩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만은 이게 주체적인 의식을 가져야죠. 자, 이슈들이 많으니까 지난주는 짧게 넘어가가지고 이제 짧게 여쭤보자면 평화당이라고 지금 약칭해서 불러달라고 하던데 정의당하고 공동교섭단체 제안했잖아요. 예. 공식적으로 제안했습니다. 물론 이제 정의당이 제안을 어떻게 받을지의 문제는 남아 있는데 적어도 평화당은 원한다는 거죠, 공식적으로. 평화당은 당연히 원하겠죠. 예. 평화당은 처음에는 반대하는 분들이 내부적으로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공식적으로 제안했는데 정의당이 물론 정의당이 결정할 일입니다. 많은 정치는 다 다른다는 논평도 하니까 받아들여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정의당이 제 옆자리에 쭉 앉아가지고 국회에서 이야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정미 대표 같은 상임위에 있어서 또 여러 자리에서 이야기를 많이 했고 제가 정의당 분들한테 사실 같은 운동권 출신이기 때문에 그 순결주의를 좀 깨라.
하라고 그렇죠. 권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분들한테 권했던 거는 오래전부터 권했던 거는 민주당하고 차라리 합당을 해라. 정의당에게? 정의당에게. 그거는 뭐 정의당을 모욕하는. 아니, 모욕하는 게 아니고요. 민주당 내에도 정의당하고 똑같은 색깔의 분들이 꽤 있습니다. 아니, 색깔이 비슷한 부분도 있죠. 다른 부분도 그러니까 있고. 민주당 자체가 안에서도 좌우 내부에 그거는 스펙트럼이 바른미래당한테 있고. 자유한국당 빨리 통합하지 뭐하냐고 똑같은 그건 거예요. 다르죠. 다른 이건 한국당은 다르고. 한국당은 역사적으로 이제 없어져야 될 대상이고 이 민주당은 사실 정의당이 지금도 공동 여당이거든요. 내용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아니, 비판할 때도 있죠. 후보들에 대해서. 그건 안에서 비판해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 안에 들어가서 어떤 정의당 블록을 형성해서 아니 정의당이 저렇게 있으니까 노회찬 심상정만 국회의원 되고 다른 사람은 계속 그 총알바지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의당 전체적으로 크기 위해서는 그렇게 현실론을 얘기하면서 바른미래당은 자유한국당하고 안 합쳐요. 왜? 그러니까 제 말은 민주당과 한국당은 적폐에서 없어져야 될 대상이고 민주당은 성격이 다르죠.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래서 민평당과 교섭단체를 할 거면 차라리 민주당과 합당을 하는 게 이게 대로를 가는 것이다. 대도무문을 가는 것이고. 그건 정의당 국회의원이나 정의당의 당원들에게 당분간은 근처에 안 가시는 게 좋겠어요. 아니 저는 정의당 안에도 한번 얻어받으실 것 안에도 그러니까 과거로 치면은 운동권 안에 약간 독자파가 있고 연대파. 옛날 전문 용어로 하면 독자파는 주로 PD 계열이고 연대를 잘하는 사람이 NL 계열인데. 그건 이름은 다르지만 어느 정당에나 있죠. 그러니까 자강파와 연대파가 있으면 정의당 내에 있고 연대파가 많이 들어갔죠. 그래서 정의당 내에서도 제 이야기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꽤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동교섭단체는 당이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경우에 따라 같이 투표 임할 수도 있고 또는 전설을 세울 수도 있고 또 다른 경우에는 분명히 달리할 수도 있는 저는 정의당 보고 민주당과 합당이 불만이 있으면은 그거라도 하라고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정의당이면 합니다. 그렇게 해서 교섭단체로 더 커져야.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시기가 원내 일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이 고민이 될 겁니다. 제 말은 그래서 더더욱이 이럴 때 해둬야 되는 게 아니냐 한다면. 아니 지방선거 이후에는 원내 일이 이게 선거연대를 합의하는 게 아니고 교섭단체잖아요. 그러니까 정의당 입장에서는 이게 선거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판단을 할 텐데 민평당과 교섭단체가 저는 선거에는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선거로 생각하지 말라면서요. 아니 정의당 입장에서 당장의 선거니까. 그러니까 교섭단체는 선거 이후에 해도 늦지 않다. 지금 원내 국회 일이 거의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자, 오늘 많은 사안들을 거론했어요. 많은 사안들. 그중에서 몇몇 사안은 당사자들이 와서 박치기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 실제로 논쟁을 합니다. 술자리에서도 논쟁을 하고 정의당 분들하고. 자, 이것이 바른미래당 지난주를 대충 건너뛰었던 그래서 2주를 몰아서 최근의 이슈에 대해서 논평한 하태경 최고위원의 의견이었습니다. 다 하셨죠? 네, 다 했습니다. 아무튼 마음이 무겁습니다. 안지 사건 때문에 무겁고 정치인들이 어쨌든 미투 절대적으로 응원하고 연대하는 위드유 운동이라고 그러죠. 아무튼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태경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매주 화요일 칼플라다니 사회경제연구소의 정태인 수장님 시간으로 1년 이상 진행했는데 건강이 좀 안 좋으시다고 합니다. 저희가 적극 만료하였으나 건강 문제로 이번 주부터는 시간을 진행하실 수 없게 된 점을 알려드리고요. 경제 코너 고정 패널이 진행되기까지는 이 시간대는 다른 인터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인터뷰는 최근에 나온 뉴스인데 워낙 큰 뉴스들이 많아서 묻혔습니다. 사실은 엄청난 돈이 들어간 그리고 자원외교와 관련된 굉장히 큰 뉴스가 나왔는데 묻힌 것 같아서 저희가 다시 거론합니다. 멕시코 볼레오 광산 등등 광산에 막대한 돈을 쏟아부었죠. 그리고 대부분 손실을 입었던 광물자원공사가 드디어 문을 닫게 되는 수순에 들어갔다. 굉장히 큰 뉴스죠. 엄청나게 큰 뉴스인데 묻히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뭔지, 해법이 뭔지, 앞으로 밝혀야 될 게 뭔지
산자부 자원개발 문제를 지금 담당해서 혁신 과제를 연구하고 계신 TF 위원 한신대학교 고기영 교수님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워낙 어려운 주제라 스튜디오에서 같이 얘기해야 되는데 또 길이 좀 막히셨다고요? 예. 예. 지각 고기영 교수님으로 일단 불러드리고요. 교수님은 잠깐 소개를 드리면 진작부터 이제 MB의 비용이라는 책으로 이 자원외교 부분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셨죠. 오래되신 겁니다. 그죠? 한 2년쯤 됐네요. 네. 자원외교만 따로 떼어서 교수님이 뭐 2년 이상 연구한 지금은 아예 이제 산자부 TF에 들어가 계신데 그 전에 학문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서 자원외교의 손실액을 추정했던 그 기준으로 보자면 얼마 정도 지금 뭐 액수가 너무 왔다 갔다 해서 20억이라고 하기도 하고 10억이라고 하고 30억이라고 하기도 하고 30조 뭐 예. 10조 뭐 20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만 예. 교수님 기준으로는 일단 손실액을 얼마 정도 추정하십니까? 누적 손실액이요. 공사 3사만 기준을 해서 공사 3사라고 하면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를 말하는데요. 한 12조에서 한 15조 정도가 손실이 난 것 같아요. 12조에서 15조. 예. 하하. 자, 이제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예. 활동하고 계신 해외자원개발혁신 TF 여기 뭐 하는 곳입니까? 어떤 일을 합니까? 뭐 아시다시피 우리 공사들이 무분별하게 해외 자원 개발을 한답시고 돈을 투자했다가 크게 손해를 봤잖아요. 네. 그동안에는 그거를 공사 자체적으로 정리를 하도록 유도를 해왔는데 예. 이게 지금쯤 와서 보니 도무지 공사에게 맡겨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이거를 총점검하고 실태 파악을 해서 그거에 대한 원인도 찾아내고 그리고 대안도 만들어내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TF입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은 이제 없다고 보고 외부의 전문가들이 투입된 거죠.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해서 세 개 분야가 돼 있는데 가스, 그다음에 광물 자원, 그다음 석유 해서 민간 위원들이 모여서 정말 실태가 뭔지, 뭐가 문제인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를 논의해 달라. 그리고 그 안을 달라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군요. 지금 활동하신 기간이 얼마입니까? 얼마 안 됐어요. 작년 12월 달에 발족을 했으니까 이제 한 3개월쯤 됐네요. 그렇군요. 예. 지금은 그러면 광물자원공사를 폐지하자, 뭐 폐업하자, 혹은 뭐 문을 닫게 하자,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일종의 중간 결과가 나온 겁니까? 광물자원공사에 한해? 중간 결과이기도 하고요. 긴급 결과인데 예. 광물자원공사가 지금 올 봄에 5월 달에 5억 달러를 갚아야 돼요. 5억 달러를. 예. 근데 지금 우리한테는 5천억쯤 되는데요. 예. 광물자원공사가 돈이 한 푼도 없거든요. 공사가 돈이 한 푼도 없어요. 없다는 게 정말, 예. 예. 그래서 그 돈을 갚기 위해서는 빚을 갚기 위해서는 다시 빚을 내야 되는데 예. 빚을 내기가 곤란해졌어요. 왜냐하면 이미 이게 망가진 기업이란 걸 다 알기 때문에 예. 뭔가 정부가 보증을 선다든지 이런 해주지 않는 한은 아무 누구도 돈을 빌려줄 것 같지 않거든요. 그렇겠죠, 당연히. 예. 그렇게 되면은 광물자원공사는 이제 도산에 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때 빠지게 되는데 예. 이게 지금 미칠 파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예. 긴급 회의를 한 거죠. 예. 이대로 계속 두어서는 이제 더 커진다 일이. 예. 예, 디폴트가 됐을 때 파장이 더 크거든요. 우리나라 전체 신용대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다른 공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커서 정부 공사니까요. 예. 예. 그래서 긴급 회의를 해서 우선은 이 문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네. 이런 거를 어제 논의했었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이제 권고 방안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권고 방안은 뭐 좀 반대 의견도 있고 했었는데요. 네. 우선 자체적으로 문제를 풀 수는 없어요. 네. 돈을 빌릴 수도 없고 다른 방법도 없고 그렇다고 정부가 무작정 우리가 다 책임져 주겠다고 할 수도 없고요. 무조건 계속 들어가는 거니까요, 이게는. 그죠? 그럼요, 예. 네. 그래서 생각해낸 방법이
비슷한 성격의 기타 정부 기관하고 예. 통합을 해서 아하. 가자. 그리고 그 과정에서 광물공사 갖고 있는 문제들을 털어서 가자. 이런 식으로 공간을 낸 거죠. 이게 유관기관하고 다 통합하고 사실상 한국광물공사라고 하는 거는 이제 사라지는 거네요. 말하자면. 그 공고한 대로 된다면은 네. 그런 절차를 밟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까지 이거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당장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차원에서 연구하다가 이제 할 수 없다. 한국광물공사는 사라지고 그 기능들을 나누어서 여러 기관과 통폐합하자 이제 이런 방안이 나왔는데 예. 여기까지 이르기까지는 많은 투자 실패가 있었습니까? 근데 이제 예. 이게 문제는 그냥 투자 실패인가? 예. 아니면 실패를 뻔히 알면서 다른 목적으로 이루어진 뭐랄까요 해외 투자인가? 전혀 다르잖아요 성격이. 그렇죠. 예, 지금까지는 선의를 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투자를 했는데 예. 이게 잘 못됐다 정도로 다뤄졌습니다. 예. 의혹을 제기하는 쪽에서는 아니다. 이거는 뻔히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위에라면 뭐 권력에서 찍어 눌러서 그 투자를 이루어지게 만들었고 결국 예정된 수순이었고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 이건 다른 차원의 얘기인데 예. 한 2년간 연구하시고 TF로 활동하시니까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 저도 사실은 열심히 해보려고 투자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실패했다고 보고 그동안 쭉 봐왔어요. 근데 그렇게 보기에는 너무나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예, 이게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광물자원공사가 투자했다가 크게 실패 봤던 게 아까 뭐 설명해 주신 볼레오 아닌데요. 이게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대규모 투자를 했던 게 아니고 소액을 가지고 투자를 했었는데 서면 예. 중간에 그 볼레오 광산의 대주주였던 바하 마이닝이라는 캐나다 회사가 부산 선언을 해버리거든요. 우리 못하겠다. 네. 웬일인지 거기서 갑자기 광물자원공사가 100마탄 기사가 돼가지고 니네 것까지 우리가 다 책임지고 감화하면서 대규모 투자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정상적이라면 그 회사가 못하겠다고 넘어지면 이거 위험하구나 빠져야 되는데 그렇죠. 예, 그게 매우 정상적인 반응인데 거꾸로 여기서부터 대규모 투자가 시작된다고요? 예, 그 광물자원공사가 겨우 지분 10% 갖고 있었어요. 네. 그 대주주는 50% 넘게 갖고 있었고 한 70% 갖고 있을 거예요. 네. 70% 갖고 있는 주주가 우리 못하겠다 도산이다 이제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우리가 다 맡아서 해결하마 하면서 나섰던 게 광물자원공사였거든요. 빚까지 다 떠안으면서. 예. 근데 그러면 그 광산이 정말 탐나는 광산이었는가 하면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 실제로 투자를 하고 나서 그런 도산 사태가 벌어진 거는 한 1, 2년 후에였거든요. 그럼 알 수 있는 기간이 충분하잖아요. 실제로 투자해봤더니 광산이 어떻더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부채를 전부 떠안고 짐을 떠안고 하면서 대주주가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본래 광산 하나에서만 지금까지 지금 확정된 손실이 1조 5천억이 넘어요. 확정된 것만요? 예. 근데 이거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무슨 미치지는 않았으면은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뭔가 다른 곳에서 외압이 있었던 거 아닐까? 이런 이제 의혹을 갖게 되는 거죠. 이게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경제학자로 보기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행태들이 벌어졌으니까. 그렇죠. 예. 처음에는 경험이 부족해서 실패한 게 아니겠냐 하고 연구를 시작했으나 하면 할수록 그렇게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시는 거군요. 그렇죠. 예. 네. 이 산자부 TF의 이제 교수님 생각은 그러시고 점점점 이게 다른 손이 있다. 이거는 단순 투자 실패가 아니다라고 생각해 가시고 있다면 TF에 참여한 다른 민간 전문가들의 시각을 전해주시면 어떻습니까? 그분들도 비슷합니까? 아니면 그렇게 의심했다가 점점 알수록 단순 투자 실패라고 결론이 납니까? 현재까지는 많은 의원들은 투자를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실패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어요. 제가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듯이. 처음에는. 예. 예. 왜냐면 그분들이 지금 사실 이 광물제한공사나 광물공사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예. 좀 쭉 봐왔던 분들이 아니고 이번에 투입된 분들이군요. 예, TF 하면서 물론 관심은 있었지만 깊게 보지 못했던 분들이어서 지금은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적이라고 보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합류한 민간 전문가들이 교수님처럼 오랫동안 연구했다기보다는 관심은 있었지만 이제 깊은 내용은 지금 처음 접하신 분들이고 그래서 단순 투자 실패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데 교수님은 이제 그걸 넘어섰다는 거죠. 그건 아니라고. 그러기에는 설명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도무지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이 그런 자연스럽게 의혹을 갖게 되죠. 뭐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닐까? 그리고 실제로 볼레오 광산 투자되는 과정을 쭉 보다 보면 그런 의심이 생기는 게요. 네. 중간에 미국 수출입은행이 갖고 있던 부채를 따는 행위도 또 하거든요. 사장이 바뀌고 네. 김신종 사장에서 고정식 사장으로 바뀌고 나서 네. 고정식 사장이 첫 번째 했던 게 사실은 미국 수출입은행이 본래에 투자했다가 물린 돈이 있었어요. 네네. 그 이미 볼레오는 겨우 도산을 면하는 상태였고요. 네. 근데 그 미국 수출입은행이 안고 있던 부채까지 이 고정식 사장이 다시 따었거든요. 이거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수출입은행이 안고 있었던 빚을 우리가 갚아줄 이유가 없는데. 그럼요. 예. 그건 정말 갚아줄 이유가 없는데 그 빚도 우리가 떠안았다고요? 예.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합리적인 설명을 저는 못 하겠어요. 그러시군요. 자,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하나가 아니라는 거죠. 예. 그리고 자원 광물공사만 그런 게 아니라 석유공사, 가스공사 다 이런 식의 투자가 있다는 건데 오늘은 맛보기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원 얘기 앞으로 계속 다루겠습니다. 한신대 고기영 교수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 저희가 한 적이 있죠. 음악 얘기라기보다는 최순실 관련 음악을 만들어서 한 적이 있죠. 영화 얘기는 처음 해보는 것 같습니다. 마침 아카데미라 저희가 잠깐 미니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아카데미 시상식이 있었고 미투와 관련된 발언들도 있었기 때문에 오동진 영화 평론가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공장장님. 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저도 저희 제작진과 얘기하다가 우리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이걸 해도 될까? 예. 그리고 워낙 뉴스가 쏟아지는 상황이었어요. 네네. 그래서 아카데미 얘기는 좀 한가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어제 잡았는데 어떻게 또? 알았어요. 네. 자, 이거는 그러니까 큰 뉴스들이 터지기 전에 잡혀 있던 거라 짧게 하겠습니다. 네네네. 연결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영화적 다양성. 이 부족해졌고 우리나라에 그래서 사실 아카데미와 관련된 영화들도 극장에서 보기 힘든 거 아니냐 이런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간 거거든요. 네. 네. 미국도 사실 그런 위기를 많이 느끼고 있고 그래서 할리우드가 그 위기를 드러내게 한 것이 이번 아카데미 시상식이 아닌가 싶은데요. 특히 이제 트럼프 현 대통령이 워낙 중하층 백인을 중심으로 한 미국을 재건설하겠다. 이런 정치적인 어떤 그런 모토를 갖고 있는 터라 할리우드가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치적 저항을 많이 보여왔고요. 이번 아카데미 시상식의 면면이 반 트럼프적 정서, 어떤 미국 정치의 어떤 위기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시상식 자체가 운동이 결합된 그렇죠. 시상식 자체가 그렇고 그다음에 수상의 내용들을 보면 그렇고요. 거기 이제 미투 운동이 결합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것들이 모두 이렇게 합쳐져서 이른바 이제 타임즈업,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또 새로운 시대로 도약하는 그런 정신들을 이번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상 면면을 보시면 아시면 됩니다. 면면을 보시면. 네네. 자, 그러니까 미국의 문화예술계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네. 자신들이 가진 방식으로 힘을 가진 방식으로 네. 이제 저항하는 거다. 아카데미 전체가 그런 네. 의미가 있다. 그건 알겠고요. 네. 자, 네. 꼭 이 영화를 꼭 짚어서 네. 나중에 극장에서 보기 힘들면 어떻게 구해서라도 봐야 한다. 예. 그런 네. 극장을 찾아다니면서라도. 아마 이번에 아카데미 네, 시상식에서 너무 화제가 돼서 국내에서도 개봉이 될 건데요. 3빌보드입니다. 원래 이제 3빌보드의 원제는 3빌보드 아웃사이더 에빙 미주리인데요. 예. 미주리 하면 이제 미국 중부잖아요. 그러니까 예. 중부의 그 에빙이라는 카운티 바깥에 있는 3빌보드 세계의 입간판이라는 그런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중부에 한 3,000명 정도 사는 한 작은 마을에서 벌어진 소동극인데요. 이 영화를 보고 있으면 예. 우리가 여행을 통해서도 찾아가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뭐랄까 외진 그 작은 마을에서 벌어지는 일이지만 이것이 미국 전역에서 지금 목도되고 있는 미국이라고 하는 것을 그 정체 실체를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아마도 그런 것 때문에 이 3빌보드가 이번 그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여우주연상을 탔고요. 또 남우조연상도 탔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각본상까지 각본상 아니죠. 네, 어쨌든 그 여우주연상과 남우조연상 제가 몇 가지 좀 헷갈리긴 하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탔던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 그렇죠. 이게 첫 번째 거론하시는 영화는 3빌보드를 꼭 챙겨서 봐야 한다. 예. 네, 그렇죠. 네. 그 지금 개봉돼 있는 작품 중에 쉐이프 오브 워터, 워터도 사실은 멕시코 감독 기레르모 델 토로가 만든 작품이고 이 작품 내용을 보면 정말 나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주인공들이 말 못하는 장애인 그리고 나이 먹은 동성애자 그리고 흑인, 하층민 뭐 이런 등등 그 주요 인물들이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소수자 관점에서 그렇죠. 네. 그리고 물속에서 나왔던 그 생명체가 또 주인공이기 때문에 우리와 다른 존재와 공생하는 방식 우리는 우리와 다른 사람들과 얼마든지 충분히 사랑하고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작품이거든요. 이것이야말로 트럼프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측면과 정면으로 정치적인 어떤 그런 반대의 모습을 보여준 작품이기 때문에 쉐이프 오브 워터를 아카데미가 작품상을 수여한 이유는 바로 그런 정신적 오토가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인 남성들끼리의 네. 정치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하는 그런 정신을 담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감독, 작품, 뭐 배우들의 어떤 그 면면들이 다국적, 다인종 뭐 등등 지금 아카데미가 정확하게 그 미국 사회라고 하는 것이 이민자 사회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들을 좀 보시면 미국의 언론과 또는 미국의 다른 정치가 하지 못하는 것을 영화가 어떻게든 해내려고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준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3빌보드와 쉐이프 오브 워터는 꼭 봐야 한다. 하나만 더 추천해 주십시오. 사실은 이번에 그 주요 수상을 하지 못했는데요.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작품 중에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더 포스트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더 포스트요? 워싱턴 포스트지 얘기를 다루고 있고요. 1971년도 그러니까 72년도에 워터게이트가 터지기 전에 71년도에 국무부 비밀문서 4천 쪽이 폭로가 됐는데요. 네. 데니엘 엘질버그라는 군사 전략가가 그것을 내부 고발자로 베트남전에 관한 정보가 담겼던 그렇죠. 문서 네. 그죠? 예.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걸 워싱턴 포스트가 대서특전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어쩌면 미국의 언론 상황, 더 나아가서 우리도 역시 반면 교사로 삼을 수 있는데요. 우리의 어떤 저널리즘의 어떤 상황 이런 것들을 거꾸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어서 굉장히 시대적 코드가 강한 작품. 여행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당시에는 연합뉴스 편집국 책임자이기도 했었는데요. 장충기 사장에게 한번 만나고 싶다. 식사 한번 같이 하자라는 식의 이야기가 있고요. 말씀처럼 혈맹, 형님, 선배와 같은 내용들이요. 주르륵 나옵니다. 미리 삼성 생각을 알아야지 우리가 이 기사를 쓸 수 있지 않겠냐. 그런 말은 뭐 사안이 발생해야 그때 가서 대응하는 게 아니라 미리미리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이건 어떤 사안을 터졌을 때 삼성이 막아냈다고는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미리미리 우리가 알아서 삼성 문제는 걸러주겠다는 제안과 마찬가지인데 그런 문자가 단순히 간부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편집국장, 총괄하는 편집국장의 지위에 있던 분의 문자라는 거죠. 미디어오늘이 실명을 공개하기도 아예 했습니다. 이름을 공개했죠. 사실은 뭐
언론계에서는 다 아는 이름이긴 하지만 직접 그걸 굳이 보도한 것은 미디어오늘입니다. 네. 미디어오늘에서 실명도 공개한 상황입니다. 해서 이 뉴스도 앞으로 계속 나올 수 있는 뉴스인데 제 불만은 이런 뉴스가 미디어오늘 같은 매체 비평 언론을 제외하고는 보국질 안 나온다는 겁니다. 예. 문화일보도 이 정도 되면 노조나 회사 차원의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되는데 없고요. 예. YTN도 이랬다면 여기 관련해서 회사가 뭔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없고요. 혹은 연합이나 YTN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른 매체사에서 이거에 대해서 문제 지적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요. 예. MBC나 KBS나 SBS 과거에 그랬다면 그 역시 스스로 논평을 내거나 뭐 해야 되는데 안 하고요. 조용합니다. 조용한 상태입니다. 예. 뉴스공장을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관련된 뉴스 하나 더 전해드리면요.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산에 관한 과징금 부과가 우여곡절 끝에 31억 원을 걷는 선에서 그칠 전망으로 보입니다. 이 회장이 20여 년간 차명계좌 1,500여 개 2조 원이 넘는 재산을 은닉해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것에 견주며 쥐꼬리 과징금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참 웃깁니다. 삼성뉴스가 우연찮게도 계속 있긴 한데 몇 번 다뤘었는데 4조 대 차명계산이 나왔었는데 과징금을 내면 2조 대를 내야 되는데 여태까지 안 냈다는 거잖아요. 예. 금융당국이나 또는 과세당국이 내버려 뒀다는 얘기였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근데 최근에 크게 문제가 되니까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이제야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검사를 하고 2주간 검사를 했더니 총 나온 게 61억이고, 예, 공이 몇 개나 빠진 것 같아요. 61억이고, 그 중에 절반이니까 31억을 과징금을 매기겠다는 겁니다. 예, 2조대를 얘기했었는데, 10년 정도 2007년 얘기거든요. 네, 법이 그렇다는 핑계를 대면서요. 결과적으로 굉장히 봐주기식으로 끝인 겁니다. 2007년인데 이제 10년 지나서 계속 문제가 되니까, 예, 정권이 바뀌고 문제가 되니까, 이제 금융당국이 최근 2주간 조사를 해서 그중에서 61억 8천만 원을 차단해가지고 그중에 31억을 예 대단합니다. 예.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의 2007년 대통령 선거와 2008년 총선 당시 불법 자금 모집 그리고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수사 중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 참모 4인방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단행했는데요. 관련해서는 왕차관으로 불렸던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송정호 전 법무부 장관이 있고요.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고려대 동문인 천신일 세종나무 회장 그리고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있습니다. 굉장히 천신일 오랜만에 나온 이름이네요. 예. 박영준 전 차관도 굉장히 오래간만에 나온 이름인데 이 네 사람의 공통점은 지난 이명박 후보 시절의 대선 캠프 핵심이죠. 예. 이 네 분의 이름이 지금 소환된 이유는 뭐냐면 이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돈을 건넸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드러났는데 그걸 쭉쭉 따라가 보다 보니 이것이 이제 당시 비례대표 공천을 위해서 돈이 쓰여진 또 줄기를 또 발견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게 총선 자금, 대선 자금으로 거슬러 올라가 있는 상태 같아요. 현재 수가 보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또 이런 것도 나오겠죠. 아마 포스코 지난주 이제 PD수첩에서 보도했는데 거의 묻힌 뉴스 중에 하나가 포스코가 수상한 투자를 했는데 그중에 예를 들어서 산토스 투자권 같은 경우에. 네, 에콰도르 회사였습니다. 에콰도르. 말도 안 되는 내용인데 그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포스코를 수상한 투자로 말아먹었다. 덜어먹었다 이런 얘기잖아요. 포스코가 다시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박영준 씨 이름도 전 차관 이름도 같이 나오겠죠. 이 네, 수사가 지식경제부 차관이었거든요. 예. 수사가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해서는 아마 당시 총선 자금, 대선 자금, 포스코까지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 첫 출발을 알리는 뉴스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하나 정도 더 언급하고 시간이 다 됐네요. 예. 네, 어제 제90회 미국 아카데미 영화상 시상식이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서는 무대에 오른 배우 애슐리 저드의 미투 운동이 촉발된 사회 변화가 언급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타임즈업이라고 해서요. 성폭력과 성차별 시대가 같다라는 배지를 달고 이와 관련된 근절 메시지를 가슴에 담았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처음으로 어제 저희가 낮에 기획한 꼭지인데 우리는 영화 얘기를 좀 하자. 네, 굉장히 낯서네요. 네. 스포츠 얘기도 거의 안 하는데 한 번 정도 한 것 같고. 예. 음악 얘기는 그런데 이번에는 너무나 뭐랄까요 작품들이 정합이 심해서 스필버그가 또 워낙 알려진 그 감독이라 이번 주요 부분에서는 좀 상을 타지 못했습니다만 이번 아카데미 후보에는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만한 작품과 더 포스트 수입은 안 됐죠. 됐습니다. 그래서 개봉도 막 됐어요? 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극장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군요. 공장장이 바쁘시잖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그것도 그렇지만 이 이렇게, 뉴스 네네. 그러니까 이런 영화들이 절대 작은 영화가 아닌데, 네네. 예, 무슨 미니 다큐 정도. 국내 예, 잘 아시겠습니다만 국내 스크린 수가 2,400개에 불과한데요. 예. 이런 다양한 영화들이 많이 걸리는 어떤 그런 상황이 못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바뀌고 나서 스크린 독과점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방지 법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요즘 워낙 여러 일들이 많아서 그런 영화와 관련된 법안은 좀 뒤로 밀리고 있는 듯한 느낌. 네, 이 얘기도 또 하나의 주제거리긴 합니다. 이제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는 게 시장 논리 때문만이라기보다는 대기업이 대부분 유통망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예,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문제가 있는데 그 얘기는 저희가 이제 이렇게 영화 이야기도 물꼬를 튼 만큼 따라 한번 주제를 잡아보겠습니다. 네. 네,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꼭 영화 이 얘기를 오동진 평론가에게 연락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미니였는데 생각보다 재밌어서 길어졌습니다. 김은지 기자는 인사 미리 할 걸 그랬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제 예고한 대로 어제 사실 이 코너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거든요. 네, 그래서 조만간 모시겠다고 해놓고 제가 1년 내내 안 모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어제는 끝나자마자 바로 저희가 다시 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공회대 한원구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반응이 많았다는 거는 궁금했던 사람이 많았던 거죠. 예. 가장 최근 3.1절만 하더라도 태극기하고 성조기를 보수 개신교에서 일부라고 합니다. 일부 보수 개신교 목사님들이 직접 나오고 신도들이 나와서 들고 개헌을 반대한다. 상식적으로 굉장히 이해하기 힘들거든요. 성경의 개헌을 반대하라는 얘기가 나온 것도 아니고 그리고 굳이 3.1절에 나온 것도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거기서 고려 연방제를 거론하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모든 게 다 이해가 안 갑니다. 근데 이제 어제 70년대까지의 역사, 그 개신교가 일제 시대에 대부분의 목사님들 교회가 친일파가 되었고, 그리고 해방 이후에는 친일파의 재산들을 받아서 미국의 장려와 함께, 적극적인 장려와 함께 그런 재산을 받아서 보수 개신교의 세를 얻어갔고,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이제 제주 4.3에 민간인 학살에 목사님들이 동원됐고, 이런 이야기를 처음 듣는 분들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근데 이건 그 역사입니다. 배치 판단 없이.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은 이제 박정희 어제 요약하는 겁니다. 짧게. 오늘 처음 들으신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본인이 기독교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보적인 기독교에서는 또 이 독재 정권이라고 박정희 정권을 공격하는 상황이 있었고 공격함에도 불구하고 그 진보적인 개신교가 또 미국의 선교사들하고 연결돼 있고 함부로 탄압할 수 없으니 이제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보수 개신교를 적극적으로 정권 보위의 수단으로 삼기 위해서
보수 개신교의 목사님들을 군대식으로 훈련하고 군대식으로 십자군이라고 만들어냈는데 조직을 그 조직을 일으킨 게 바로 최태민이다. 여기까지입니다. 짧게 요약 잘했습니까? 예, 좀 훌륭하게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70년대예요. 예. 여기서 어제 얘기를 끝냈는데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 개신교회는 십자군 전쟁으로 이걸 포장해서 그러니까 단순히 박정희 정권을 보위해라 이러면 나서기가 어렵잖아요. 예. 그래서 십자군 전쟁으로 포장하게 되고 그래서 그 조직의 이름도 십자군 아니었습니까? 예. 맞습니다. 최태민. 예. 거기까지 했습니다. 70년대 그렇게 해서 실제 최태민 과 이 조직에 포섭된 혹은 합류한 혹은 협조한 대표적인 목사님들이 결국 실제로 이 진보적인 움직임을 탄압하는데 앞장서게 됩니까? 그렇기도 하고요. 네. 그것도 이제 목사님들이 많으니까 예. 이제 다른 분들이 또 나서서 진보적인 쪽을 탄압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최태민 목사하고 같이 일했던 분들 중에 나중에 이제 한기총이나 그런 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최태민 목사와 함께 일하다가 한기총에서 나중에 일하게 돼요? 나중에 이제 그렇게 된 사람들도 덜어 있는데. 덜어 있구나.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지금 현재 한기총이나 그쪽은 최태민은 기독교가 아니었다. 네. 이제 이렇게 부인을 하고 있죠. 지금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최태민 씨와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기독교 주류 쪽을 확 빨아들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일단 조금 좀 너무 이상한 데가 많으니까.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지난 일요일 MBC 스트레이트는 삼성이 어떻게 언론을 관리하는지 폭로했죠. 장충기 문자를 통해 드러난 언론의 삼성 부역은 아주 적나라합니다. KBS, MBC, SBS가 특정 사안을 모두 다루지 않거나 한 꼭지만 다루기로 했다고 장충기 사장에게 보고하는 문자나 신문사설을 아예 빼기로 했다고 보고하는 건 약과였습니다. 연합뉴스 이모 편집국장 대행은 장충기 사장에게 이렇게 문자합니다. 삼성 현안에 대한 선배님 생각을 평소에 들어둬야 기사에 반영할 수 있다. 삼성이 원하는 게 뭔지 미리 알아두겠다는 거죠. 문화일보 간부 문자는 더 이상 녹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문화일보 그동안 삼성의 눈으로 세상을 보아왔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저희는 혈맹입니다. 우리나라 언론 상황이 이렇습니다. 더욱 말이 안 되는 것은 이런 언론 상황을 폭로뉴스가 포탈을 모두 뒤엎어도 모자랄 판인데 관련 기사 찾기가 아주 어렵다는 겁니다. 뉴스공장은 삼성을 잊지 않겠습니다. 김호준의 약속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자, 오늘 뉴스가 아주 쏟아진 날입니다. 예, 아주 많은 뉴스가 나왔는데 첫 번째 뉴스가 뭡니까? 네, 대북특별사절단 대표가 어제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만났습니다. 정우영 청와대 안보실장을 수석으로 하는 특사단이 어제 오후에 평양에 도착해서요. 김 위원장과 면담을 하고 만찬을 함께 했는데요. 특사단은 김 위원장에게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비핵화 방법론, 북미 대화 구상 등에 대해서 김 위원장의 생각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게 이제 보니까 시간을 보니까 비행기 내리고 숙소 도착해서 짐 풀고 바로 만났더라고요. 거의 보니까. 네. 6시에 접견과 만찬을 했는데요. 네. 평양에 도착한 시간이 2시 50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숙소에 도착한 게 3시 40분이었기 때문에요. 굉장히 빠르게 진행된 겁니다. 이제 과거에 이제 남측 특사가 북에 갔을 때 이제 특징을 보면 일단 예를 들어서 김정일 위원장 같은 경우에 특사가 김정일 위원장을 만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주지 않았어요. 마지막까지 애를 태운 경우들이 꽤 네.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만난다 하더라도 마지막 순간에 만난다든가
만남 자체가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를 북한에 가서도 알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만난 사람 이게 된 거죠. 예, 그만큼 처음부터 바로 만난 거니까 예, 과거의 사례라 비교해 보자면 의지가 아주 강력하다. 그리고 뭐 이런 남측과 줄다리기 하는 거는 뭐 전혀 필요 없다고 본 것 같고요. 예. 아무래도 2번 왔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고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 이 부분은. 그리고 사실은 이 만남 자체가 남북 자체의 만남은 목적이 아니고 이 만남 이후에 이제 북미 만남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남측, 북측 모두 준비하는 단계, 중간 단계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의 만남은 그 자체는 목적이 아닌 거죠. 네, 1박 2일 일정으로 오늘 오후에 오고요. 정호영 수석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를 한 다음에 미국으로 방문할 예정입니다. 징검다리인 과정일 뿐이기 때문에 남측, 북측 모두 그 상황 인식이 동일한 것 같고 여기서 이제 결국 미국의 이 특사단이 고스란히 넘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넘어가서 북측과 대화를 성사시키기 위한 조건을 남측과 북측이 대략 합의한 것 같은데 그중에서 핵심은 이제 비핵화 얘기가 다 당연히 나올 텐데 이게 어느 수준에서 예, 정리가 됐는지가 핵심이겠죠. 예. 굉장히 큰 뉴스죠. 사실은. 요 다음 바로 이 특사단이 미국으로 갈 것이고 특사단이 이 정도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도 만난다고 봐야 되겠죠. 예. 네, 아마 그럴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특히 그래서 우리 정부가 북한의 특별사절단 파견하는 과정에서도 미국의 입장을 각별히 신경 썼습니다. 특사단 파견의 세부 방안과 일정까지도 모두 미국의 입장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흔적이 나온다라고 하는데요. 미국을 대화 테이블에 앉히기 위해서 이 모든 과정들을 미국과 함께 공유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뭐 어제도 전해드렸지만은 트럼프 대통령도 이 만남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고 뭐 대화가 이루어질 것 같다는 얘기를 하는 걸 보면 문재인 대통령 메시지를 가지고 김정은을 만나고 그런 다음에 마지막 만날 사람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되는 일종 상강무역 같은 예. 그런 일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와중입니다. 북한하고는 어제 이게 김정은 집권 이후 남측 인사를 처음 만난 겁니다. 네, 그렇죠. 예. 집권 7년 차인가요? 8년 차인가요? 그 정도 된 것 같은데. 처음 만난 역사적 만나기는 했는데 그 만남 자체로 끝나는 일이 아니어서 그 다음 뉴스가 더 궁금해지는 지금 뉴스입니다. 이 뉴스 이 뉴스 굉장히 큰 뉴스인데 네, 오늘 오후에 귀국을 하기 때문에요. 기후에 관련된 사항들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현재로서는 기자단이 따라간 게 아니기 때문에요. 관련된 보고들이 아직까지 원활하게 나오고 있지는 않거든요. 알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뉴스고요. 자, 두 번째 뉴스는 뭡니까? 네,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수행비서였고 지금은 정무비서를 맡고 있는 김지은 씨가 미투에 나섰습니다. 안 지사가 수개월간 자신을 성폭행했다라고 주장한 건데요. 김 씨가 그간 용기를 내지 못하다가 미투 운동이 벌어진 지난 2월에도 성폭행이 이어지자 검찰에 고소하고 언론에 알리기로 결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으로 검찰이 안 지사를 성폭행 혐의로 형사고소할 예정인데요. 이에 대해서 안 지사 쪽에서는 처음에는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또 어제 새벽에는 안 지사가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는요. 안 지사가 직접 글을 쓰면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사과하고 그리고 자신은 정치적으로 도지사직을 내려놓겠다라고도 밝혔습니다. 제가 어제 블랙하우스 녹화하는 날이었거든요. 새벽 1시쯤 끝났는데 JTBC 뉴스를 못 보고 이제 오늘 새벽에 봤는데 여러모로 사실 굉장히 충격적인 뉴스죠. 여야를 망라한 차기 대선 후보군 중에 이제 1, 2순위를 다투는 인사라는 점에서도 그렇고 예. 그리고 평소의 이미지로 봐서도 그렇고 또 그리고 이 내용이 뭐 단순히 부적절한 관계 이게 아니라 위기에 의한 성폭행, 위력에 의한 성폭행 이렇게 특정되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요. 안 지사가 인정하는 발언을 했는데요.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는 비서실의 입장은 잘못됐다면서요. 모두 자기 잘못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아마 뭐 거기까지는 법률적인 인정이라기보단 정치적인 인정이라고 지금까지는 보여지는데 이게 이제 단순히 부적절한 관계가 아니라 성폭행이라고 특정했기 때문에 네, 피해자도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게 형법으로는 아마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이든가 그 정도 될 겁니다. 아마 이건 형사 처벌의 대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인사권 같은 걸 고리로 상사가 그런 요구를 하는 케이스 뭐 이런 정도인데 사법적으로 어떤 범죄일지를 떠나서 이건 이게 사고를 안 끝난다는 거죠. 뉴스가 이 뉴스로 끝나지 않고 그 앞으로 더 큰 문제인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제 그런데 이게 설사 향후에 민사 형사 차원에서 쟁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뭐 자연인 안희정의 다툼이고 정치인 안희정으로서는 어제 JTBC 뉴스와 함께 정치 생명이 끝난 거죠. 본인이 정치를 그만두는 게 아니라 끝나는 게 되는 것이고 이 뉴스는 그러니까 앞으로는 형사사건으로 다뤄질 사건이 된 겁니다. 현재. 네, 또 김지인 씨가 추가 피해자가 있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요. 네. 또 사건이 더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그거지만 안희정 이제 전 지사라고 해야 되겠네요. 전 지사 입장에서는 형사 사건이 됐다는 겁니다. 현재. 과거의 정치적 사안들은 사과로 끝나거나 아니면 뭐 잠시 자수한다로 끝나는 거였다면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 네, 또 피해자가 명백하게 고소 의사를 밝히고 있기 때문에요. 형사사건으로 당연히 발화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안 지사에 대해서 출당 및 제명 조치를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추미애 대표가 긴급 최고위원회를 소집한 뒤 직접 결과를 브리핑했는데요. 고개를 숙인 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면서 안 지사 관련 보도에 대해서는 당 대표로서 피해자와 국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으로서는 이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선택이 없죠. 예. 그나마 빠른 시간이 됐다는 정도고, 현재까지의 뉴스는 이 정도입니다. 이 뉴스는 제가 보기에 앞으로 한 몇 주간 정도 계속 이어질 정도의 서지현 검사 인터뷰가 자기 역사적 인터뷰라고 했는데 어제 인터뷰는, 변곡점이 될 뉴스인 것 같습니다. 정치 권력도 이제 미투의 대상이 확실히 되기 시작한 거죠. 네, 용기를 내고 목소리와 얼굴을 걸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죠. 자, 이 뉴스 다음에 또 어떤 뉴스입니까? 네, 어제 뉴스타파가 YTN 간부가 이건희 삼성회장 성매매 의혹에 담긴 동영상 제보를 삼성 쪽에 넘겼다라고 보도했는데요. YTN 유재훈 기획조정실장이 그 당사자입니다. 지난 2015년 YTN 사회부 기자들이 그해 8월 달에 이건희 회장 성매매 영상 제보자를 만났는데요. 당시 사회부장이었던 유 실장이 이를 다른 기자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당부했다고 합니다. 이후에는 대가 없이 영상을 제공하라고 제보자를 설득했고 거절당하자 제보자에게 삼성에 먼저 가보라고 유 실장이 제안했다라는 건데요. 이에 대해서 유 실장은 한겨레 해명 요청에 대해서 응하지 않고 있고요. YTN 노조는 성명을 내서 이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있습니다. 언론사 간부가 이제 특종을 잡은 거죠. 이게 말하자면 대특종 인생에 한 번 두 번 올까 말까한 사실은 우리나라 제1기업 회장의 성매매 의혹이 담긴 동영상 제보를 받았어요. 네, 불법 사실인 거죠. 네. 대특종이죠. 근데 이제 그 본인이 속한 그 언론사의 간부인데 본인이 속한 언론사로 달려간 게 아니라 그래서 보도하는 게 아니라 삼성을 향해 달려간 겁니다. 이게. 충성의 대상이 어딘지 결정적 순간에 여실히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YTN 노조도 그 중대한 제보의 보도를 막은 회사행위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고 이 관련해서는 제가 오프닝에서도 얘기했지만 MBC에서 있었던 지난 주말의 방송에서 관련 문자가 공개됐죠. 예. 네,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식 차장에 대한 문자가 공개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YTN 같은 경우도 사실은 보도만 하는 24시간 보도 전문 채널이란 말이죠. 이게 종편하고는 좀 다르게 취급돼요. 사람들의 인식에. 종편은 정치적 입장이 강하게 들어갔다고 미리 인지하고 보는 거라면 여기는 스트레이트 뉴스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24시간 동안. 그래서 이제 더욱 그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 또 하나 스트레이트로 모든 언론이 받아 쓰는 통신사가 연합이죠. 네, 연합뉴스도 문제가 됐습니다. 영상은 YTN이라면
모두가 받아 쓰는 텍스트는 연합인 것이죠. 둘 다 양쪽에서 지위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도 문자가 나왔죠. 네, 앞서 말씀해 주셨던 내용의 연장선인데요. 연합뉴스TV의 편집국장 직무대행